오늘 방송은 대량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궁금한 거. 네. 30년 전 영화를 하는데도 스포일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가요? 저희 그 역사를 가지고도 수양대군이 몰랐다며 세조인지 몰랐다며 왜 스포일러 하냐며 아 맞다. 이런 때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스포일러는 피해가는 것으로. 대량의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우리 비는 피해갑시다. 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46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누군가한테는 생소한 이름이고요. 누군가에게는 옛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오렌지 로드. 오렌지 로드. 오렌지 로드. 아 벌써 이게 30년이 저는 정말로 처음 들어봤었어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이거 얘기를 할 때 나는 무슨 실크로드인 줄 몰랐었어요. 진짜. 오렌지 판매 루트인가요? 저 혼자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제 추리소설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설정이 나와요. 어떤 사람한테 제가 만약에 대표님한테 오렌지 씨앗만 넣은 봉투에 편지 봉투에 아무것도 없고 오렌지 씨앗만 들어간 봉투를 한다? 그러면은 너는 곧 살해당할 것이다. 너는 곧 죽을 것이다. 이런 이게 암시예요. 아 뭐 그 일본 그 추리 소설물 특유의 아니에요. 그런...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 나와 진짜?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다면 그런 암살의 과정을 하는 그런 얘기인가. 여기까지 난 뻗어 나갔는데 그게 아니고 연애물이더라고요. 자, 이 작품은 원래 원작 만화가 있고요. OVA판, TV 드라마판, 그 다음에 극장판으로 전 세계 소년 팬들의 마음을 울렁이게 한 역사적인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인기를 예. 끌었다면서요. 이거는 뭐 거의 저기 뭐랄까 소학교를 다닌 사람들에게 진짜로 저도 처음 듣다 보니까 첫사랑이죠, 첫사랑. 소학교의 나이를 가지신 분들한테 여쭤보니 알더라고요. 일본은 물론 한국에서도 열풍이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양덕들까지 열광하게 했습니다. 스타크래프트 1편 네. 마지막 엔딩을 보면 엔딩 크레딧에 영감을 주신 스페셜 땡스투에 바로 여기 이 오렌지로드 여주인공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도카. 아유카와 마도카. 그 정도로 이 양덕들부터 해서 이 여자 주인공은 거의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여자 주인공은 그 당시에 남자애들에게 거의 어떤 그러니까 최초의 그러니까 그지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무슨 만화 주인공 캐릭터라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실체적인 의미로 다가온 의미의 여성. 자, 저희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광고 듣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는 극작판 영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원작인 만화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순서고 또 그래야 극장판의 훌륭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제가 그냥 오렌지 로드가 아니에요. 키마구레 오렌지 로드입니다. 키마구레 오렌지 로드. 이 키마구레라는 말이 좀 핵심적이에요. 이 키마구레가 우유부단하다는 뜻도 있고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뭐 변덕쟁이. 예, 그래서 그냥 직역을 하면 변덕쟁이 오렌지 로드라고도 하고. 우리나라는 만화 정발판 네. 정식 수입 발매할 때 번역의 문제도 있지만 제목도 막 짓잖아. 새콤달콤 오렌지 로드였어요. 오렌지라는 이유만으로 새콤달콤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생각하는 소년 멜로의 그거죠. 네. 연애란 새콤달콤한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주제는 아니죠. 우유부단이야말로 이 연애물의 진짜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변덕스러운 거. 일본의 만화가 마츠모토 이즈미란 분인데 이즈미인데도 남자분이에요. 네. 이게 예명이기 때문에 소년 점프에 1984년부터 1987년까지 연재한 소년 청춘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순정물의 성별 리버스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 어쩌면 최초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남성이 어린 남성 독자들을 위해서 그린 일상 연애물입니다. 단행본으로 2천만 부를 팔아주셨어요.
대단하다. 예. 어마어마하다. 그때 돈으로도 거의 뭐 몇백억 벌었겠죠. 어마어마하다. 인세만 생각해도. 그런데 작가분은 이 작품 이후에 별다른 커리어가 아직까지 없다 그래요. 사실 없어도 될 것 같아. 예, 근데 이게 근데 사실은 재기를 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대요. 노력은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뭐죠? 몸이 아프다고 그러죠? 이게 이분이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뇌 속에 구멍이 하나 생겼대요. 이게 나이를 먹고 나서 뇌 척수액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대. 근데 이게 치료를 마친 이후에도 몇 번 이제 실신하고 졸도하고 그렇게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재기를 하려고 무던 노력을 했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에 부친 것 같고 이게 디테일하게 제가 아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이 당시에 벌어졌던 마츠모토 이즈미 씨의 주변 상황을 보면은 네. 이분이 이제 건강이 안 좋고 주간연자라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건강한 사람. 그럼요.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건강이 안 좋고 매주 오는 그거를 버티다 못하니까 휴재를 한다든가 약간 건강하는데 왜 일본도 우리랑 비슷하잖아. 우리 웹툰에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왜 그런 거보다 왜 회사에서 예를 들어 저 생리휴가 쓸게요 그러면 왠지 차갑게 보는 그 시선들 있잖아. 쟤는 뭐 맨날 아프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야 소위 말하는 아티스트의 곤조 이런 거를 인정해가지고 단행본 몇 권 냈는데 10년이 걸려도 이게 용인되고 그러는데 당시에는 밑보일 수 없죠. 그리고 그럴 아티스트가 곤조를 부릴래도 어쨌든 그건 이제 곤조 때문에 못 댐비는 거지 생각은 똑같지. 그런 싸늘한 마음을 보는 거죠. 싸늘한 마음. 저 양반은 맨날 아프대. 맨날 아프대 혹은 맨날 그렇게 잘났어. 그래가지고 약간 점프 잡지사로부터 약간의 인심이랄까 좀 그런 걸 좀 잃었다.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다는 걸로 제가 전해 들었어요. 마지막에 완결을 낼 때 좀 네. 알력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데다가 사실 이분의 이 작품이 그 당시로도 봐도 그러니까 이 캐릭터 묘사와 끌고 가는 그 구성력은 굉장하긴 했는데 굉장한 재능이긴 하지만 전체 만화의 밸런스랄까 이걸 봤을 때 동시대의 위대한 만화들 예를 들어 요거 바로 다음에 슬램덩크 나오고 요 동시대 시티헌터라든가 드래곤볼이라든가 그런 동시대 만화들에 비하면 조금 뭐랄까 어떤 좀 떨어져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동시대 만화라고 하니까 제가 더 신기해요. 오빠들이 보던 만화를 봐서 어릴 때 시티헌터도 보고 제가 드래곤볼도 봤는데 네. 오렌지로드는 생판 처음 들어봐. 오빠들이 이런 연애물 안 좋아하시는 좋아하는 거지. 관심 없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소위 한방 작가라는 별명인 거지. 우연히 시류를 잘 타서. 그거 너무 굴욕적이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작품이 그런 완전하게 그 정도만큼의 마스터피스인가 해서 이 캐릭터 자체의 훌륭함과 별개로 우리 그거 있잖아. 예를 들어 무슨 영화를 봤는데 도깨비를 봤는데 공유가 멋있는 거와 도깨비라는 작품이 좋은 건 좀 다른 거잖아. 이것이 세대를 넘어 남을 작품인가. 근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지만 남았다. 근데 남았다도 오렌지로드가 남은 것인가? 아니, 마도카가 남은 것인가? 맞아요. 아요카 마도카라는 압도적인 히로인의 그림자를 스스로 넘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극장판 애니가 오늘의 주제예요. 네. 그렇지만 이제 만화 원작부터 사실 저는 이제 해적판으로 봤고요. 네. 우리 그때 다 해적판으로 나왔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름으로 500원짜리 네. 작은 거. TV 드라마판까지 당대 소년들을 열광시켰어요. 미국과 캐나다에도 덕들이 있는 걸 보면은 알려진 곳에서는 일단 모두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당시 남자애들은 이거 한번 알게 되는 순간 빠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간이 좀 늦게 80년대는 이런 게 소비될 분위기가 아니었고 90년대에 광범위하게 유포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거의 동시대로 접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해적판이 좀 늦게 출판되면서 좀 뒤늦게 사람들이 알더라고. 나는 이미 극장판까지 다 봤는데 뒤늦게 이렇게 막 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요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뭔데요? 아마 저와 저 윗세대 형들에게는 다 익숙한 형 레코드. 형 레코드? 이게 뭐냐면 나도 들어본 것 같아. 그래? 네. 대구 사람인데? 아마 최근에 들어봤겠지. 네, 그때 들어본 게 아니고. 이제 회원상가에 있는 레코드 가게인데 이 레코드 가게 의도치 않게 우리나라 오덕의 최초의 산실이야. 회원상가는 남대문 쪽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애니라든가 일본 CD를 파는 데였는데 10,000원을 가져가면
테이프 값은 별도입니다. 네. 그럼 테이프 값 받고 10,000원으로 무조건 한 편. 그게 15분짜리 애니던 1시간 반짜리 애니던 무조건 10,000원이야. 한 편 딱 복사를 떠줘요. 야, 비싸다. 비싸. 진짜 비싸. 진짜 비싸다. 그래서 애들이 이런 오렌지로 TV판 같이 시리즈 많은 거 있지. 40개, 50개 이런 거는 얼마에 이게 꿈에도 못 꾸죠. 꿈도 못 꾸지. 그냥 극장판 같은 거지 하나 보는 거지. 양이 많으니까 네. 양만 안 주세요. 아깝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느 시대였냐면 홍 작가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일제 워크맨을 가지고 다니면 애들끼리 싸웠어요. 이 쪽발이 새끼야 이러면서. 소니 갖고 다녀야 돼요? 아니지. 그 소니 그런 소니가 거 일본 건데? 그 마이마이 이런 걸 갖고 다녀야지. 자, 마이마이는 여러분 삼성 겁니다. 삼성 마이마이. 마이마이가 우리나라 거였어요? 네. 그렇구나. 당시엔 LG도 아니야. 금성 아하. 아하. 대우전자 요요. 정확하게 기억. 어떡하지 나는. 그렇구나. 근데 아이와라든가 소니라든가 이런 걸 갖고 다니면 애들끼리 저 아직도 기억나요. 반에서 쪽발이라 그랬어. 그러면서 그 애를 경멸했고 경멸해서 싸웠어. 부러워한 건 아니고. 부러워하는 게 있지. 부러워 겹쳐져 있는 거죠. 근데 하긴. 부러워하는 거에 반발로서의 그 근거가 네. 그걸 내가 부러워만 하면 지는 거지. 외놈 새끼. 근데 쪽발이에게 영혼을 판. 외놈 부역자. 그렇지. 더러운. 그러면은 쪽발이에게 영혼을 판 사람들은 삼성, 금성, 대우 관계자들이야. 왜 따라 만들어? 그때 부품도 거의 내가 알기로 예전에 그분 관계자 어떤 분들 들었는데 그 당시에 부품을 그대로 거의 외국 거 거의 리버스로 그냥 다 따가지고 똑같은 걸 사서 썼기 때문에 네. 부품 자체는 크게 겉에만 다르고. 어떤 부품이냐면 이제 생산 라인에서 떨어져 나가는 부품들. 세대가 지난 제품의 부품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원작 얘기부터 잠깐 할까요? 네. 주인공 이름이 카스가 쿄스케예요. 이 쿄스케는 집안이 초능력자 집안이에요. 그런데 만화 내내 초능력이 제대로 의미 있게 쓰여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초능력을 읽다 보면 어느새 얘들이 초능력자인가 이 설정 자체를 잊어먹을 때가 많아요. 극장판에서는 모르겠던데. 극장판은 아예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아예 그 설정을 넘어서 버렸지. 왜냐면 시작은 소년소녀 러브 코미디물, 연애 코미디물이고 극장판은 격정 멜로죠 그냥. 완전 장르가 다르지. 막장. 뭐 뿌아종 막 이런 거. 그죠. 막장이야 데미지. 막장 진짜. 완전 장르가 다르죠. 자, 주인공의 쌍둥이 여동생 둘이서 초능력으로 맨날 사고를 쳐. 사고 칠 때마다 전학을 다녀요. 이번에도 전학을 와서 동네를 돌아보는데 이제 공공 계단 있잖아요. 거기서 우연히 여자 주인공인 아유카와 마도카를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반해요. 남자 남주가 주인공이. 우와 교수가 예쁘다 이렇게 반해요. 예쁜 반하지. 그래서 둘이서 계단이 이게 총 99개냐 100개냐를 두고 언쟁을 해요. 초면에. 그러고 나서 헤어지죠. 그런데 학교에 갔더니 같은 반이었더라. 잠깐 이거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빼놓으시면 안 돼요. 처음에 그 여자의 그 아유카 마도가 쓴 모자를 잡아줬잖아요. 맞아. 빨간 모자가. 근데 생각해봐. 그게 바로 우리 알고 있는 그 원형이잖아. 그 책 넓은 모자 그거. 옛날에 수지 언니가 많이 쓰셨던 그거요? 소녀들이 청순한 하수빈 씨가 쓰고 나왔던 그거? 그 책 넓은 바로 그 모자. 그거를 중3이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해필도 그걸 잡아주는. 여기서 당시의 시대 분위기 일본의 80년대 알 네. 수 있는 게 이사를 뭐 6번이나 7번이나 했다는 둥 막 이러는데 이게 개그로 풀어져요. 요새처럼 한국이나 일본이나 경제가 어려우면 이사하는 거는 그 집안 경제가 풍비박산나는 거예요. 그만큼 하는 것은. 그렇겠죠. 당시의 어떤 낙천성도 반영이 돼 있다. 남주는 여주한테 관심을 보이죠. 우리의 히로인인 마도카는 이게 핵심인데 자 남자의 시선입니다. 네. 남자 주인공의 시선이고 남성 독자들의 시선이죠. 다정해요. 근데 한 번은 막 쌀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를 좋아하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대하는 게 막 바뀌니까 온도 차이가 너무 냉탕 크니까. 온탕 바뀌니까 내가 어쩔 줄 모르는 거야. 내가 쓰여 그런 게. 애타는 거야. 애달게 하는. 이게 전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유카와 마도카가 어릴 때부터 같이 지냈던 또 2살 어린 동네 동생이 있어요. 네. 여동생 이름이 히야마 히카루인데 히카루라는 여학생이 이 애는 또 도끼병이야. 자기가 좋아하기로 찍었으면 무조건 천생연분 돼야 되는 거야. 너 이제 오늘부터 내 남자. 그래서 주인공인 쿄스케를 보고 너 내 거 해가지고 그러면서 뭔가 이제 느슨하면서도 서로 짜증이 날 만큼도 나고 서로 눈치 보는 삼각관계가 형성이 돼가지고 이제 4년을 끌어요.
이 로맨스가. 이게 드라마판이 그런 거죠. 아, 만화 원작에서. 만화 원작에서. TV 드라마판에서 1년이었죠, 대표님? 그렇죠. 압축했을 거야 아마 시간 압축하고. 관계를. 극장판은 또 확 압축하고. 아유카와 마도카는 미녀고, 히카루는 또 이제 가와이 쪽이에요. 귀여운. 귀엽고, 귀여우는 건 또 뭐야? 귀여운. 긴 머리에 요즘으로 치면 긴 머리에 약 어쩔 땐 냉미녀인 듯 하다가 시크한 여성 그리고 한쪽은 도도한 듯 또 하다가 한쪽은 약간 귀엽고 뭐 그런 앵기고 쪽이죠. 여동생 같은 스타일. 그렇죠. 근데 요즘은 애교도 많고. 마도카 캐릭이 보통 조연이거든요. 맞아. 주연을 히카루 쪽으로 두거든요. 맞아. 근데 맞아, 이때는 맞아. 또 이게 되게 달랐어. 옛날 기륜이 이랬어. 순정 만화도 그랬었어요. 자, 마도카는 미녀고 히카루는 귀여운데 남주는 평범하단 말이에요. 네, 이 주변을 살살 돈다는 점에서는 남성 위주 로맨스죠. 맞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남성 취향 연애물은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왜 오렌지 로드인가? 우리가 왜 오렌지로 얘기를 하는가? 자, 역시 주인공 아유카와 마도카가 크지 않은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아까 광고 듣기 전에 잠깐 얘기했지만 네. 남성들이 최초로 인식한 여성이라는 개체에 대한 어떤 그 기시감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인간인 여성. 그렇죠. 왜냐면은 자 일단 요게 이제 만화가 80년대 중후반에 나온 만화인데 네. 요걸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만화의 기획 단계가 이게 점프라는 일본의 그 유명한 만화 잡지에서 이제 연재된 거예요. 거기에 당시에 드래곤볼이라든가 슬램덩크라든가 닥터 슬럼프 이런 게 연재되던 곳인데 슬럼프. 그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이 점프와 같이 라이벌 잡지가 있어요. 일본에는 3대 라이벌 잡지가 네. 있으니까 점프, 매거진 그리고 썬데이. 근데 이제 그 뭐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렌지 로드가 연재했던 점프는 주로 이제 특징이 뭐냐면 대결, 무한 대결. 드래곤볼 보면 생각나죠. 네, 네. 주먹, 경쟁. 슬램덩크도 그렇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대결, 더 높은 적, 더 강한 사람 더 강한 사람 되고. 이런 거고 소년 매거진 쪽은 주로 이제 약간 대결은 비슷한데 약간 좀 개가 달라.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최초의 데빌맨, 타이거 마스크, 지금은 미스터 초밥왕, 요리왕 비룡, 절망선생, 그런 식으로 상남 2인조, 반항하지마 막 이런 쪽인 거야. 뭔가 좀 다크한 부분도 그렇죠. 있으면서. 약간 다크하고 약간 키치적이고 약간 골 때리는 그런 음, 쪽이고 소년 썬데이가 원래 그 만화가들의 복주를 허용하는. 그죠. 약간 폭주가 되는 거죠. 음. 근데 소년 썬데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바로 다카하시 루미코 선생님. 매종일각. 매종일가가 이누야사, 요즘 어린 예. 친구들 이누야사를 더 잘 알겠죠. 람마 뭐 이런 걸 만드신 분이고 거기 이제 괴가 아다치 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죠. 아다치 미츠루. 네. 아다치 미츠루랑 이 두 분이 80년대 초에 소년 취향의 그러니까 소년 러브물, 연애물을 처음 연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북도의권으로 대표되는 소년만한 그런 거야 그냥. 여성은 뭐냐면 우리 소년의 심리학을 이해하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쉽게 빠지는 건 롤모델로서의 어떤 뭔가 강한 지킨다. 남자. 가치, 그런 가치를 계속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 내가 그녀를 지켜서 그녀로부터 강한 남성. 음. 그녀에게는 도덕적인 남성으로 인정받고. 근데 그녀를 지킬 수 있을 만큼 또 강한 남자. 그녀의 사랑은 내가 타는 상인 거지. 내가 그치. 상 타는 거지. 근데 왜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여자는 뭐 가치를 주입한 롤모델 필요 없냐 요 얘기가 아니라 남자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런 가치를 주는 롤모델이 됐을 때 무슨 심리를 가지는가는 의외로 쉽게 외면해 버려요. 뭐냐면 북두의권을 예를 들자면 남자 주인공 라오우가 네. 그 정도의 무공을 가지기까지 어떤 심리적인 베이스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건 약간 성글게 넘어가. 대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누구를 지키고 보호하고 누군가를 싸워 이기고라는 거에 집중을 하는 편인 거죠. 근데 여성 그 당시 순정 만화를 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진화함에 대한 그 여성 내면의 갈등 같은 거에 목표를 둔다고요. 주로. 진화하는 나. 진화하는 나. 내가 라오우급의 손만 대면 사람 폭발하게 되기까지 가기 위해 그 진화하는 과정 있잖아.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네, 거죠. 네. 북두의권은 그거지. 내가 손만 대면 넌 이미 죽어있다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게 일단 중요해.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감정에도 뭐든 있겠지. 근데 거기까지 가면 다 잊어버려. 근데 게다가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작품 보면 이제 드래곤볼이나 시티헌터만 봐도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사정들도 나오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시티헌터 보여주는 그 가치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지키고 그러면서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에 이제 몰두돼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천재 한 명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년제 여자 작가 다카하시 루미코. 여사. 네. 매종일각이라는 작품을 우리나라에서는 뭐죠? 도레미 하우스. 도레미 하우스. 네. 도레미 하우스. 뭐라고요? 갑자기. 아이고. 그게 매종일각이 일각 맨션이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매종드 왜 그 영화 있죠? 매종드 히미코 뭐 이런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종이라는 불어의 그걸 갖고 온 건데 그 멘션 이름인데 연립 정도 느낌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기숙사, 그러니까 여러 가지 룸쉐어를 하는 어떤 기숙사라고 해야 될까, 뭐 이렇게 하숙집 정도인데 네. 거기에 이제 그 맨션을 관리하는 네. 관리인으로서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남자 소년 만화계의 어떤 그 여성상을 성립하는 거의 혁명적 주인공의 오토나시 교코라는 여주인공이 나와요. 관리인이. 네, 관리인인데 젊은 여자가. 하지만 남편을 금방 잃은. 그렇죠.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자 보면 보세요. 이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북두이권처럼 사람들을 찍고 째고 죽이고 달려 이기고 말 거야 뭐 이런 거란 말이야. 네. 소년들의 세계관이 그거였단 말이야. 늘 그거였는데 이기고 말 거야. 근데 갑자기 마음이 쓰이는 어떤 순간들을 묘사하는 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쓰이는 게 아까처럼 대결에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때려 눕힌다거나 혹은 뭐 나의 능력, 부셔버린다거나 나의 능력을 보여줘서 설복을 시킨다든가 뭐 그런 게 없는. 근데 이게 마음의 문제니까 힘들죠. 이기거나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긋나거나 정합되거나라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실은 대결에서 그게 내 일상에 더 가깝잖아요. 그런데다가 맞죠. 더 웃긴 건 이게 아까처럼 결론이 나는 넌 5초 후에 죽는다 이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좀 질투가 나서 미워졌다가 내일은 또 좋아졌다가라는 벅차 올랐다가 막 그 지난한 단계의 과정을 경험을 하게 해주니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다카시 룸코 여사가 확실히 파격인 게 파격이죠. 79년도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여자 주인공이 이 당시 표현으로 과부예요. 네. 미망인 과부. 네.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 그냥 이제 다시 싱글이 된 여성인데 네. 소년지의 여자 주인공이란 말이야. 맞아. 그치, 79년도 80년도에 소년지에 이런 여자 왜냐면 그 당시 지금도 솔직히 말하면 그래. 지금도 이런 캐릭터 안 나와. 왜냐면은 이거는 그들만의 리그라고. 뭐냐면 예를 들어 그 집 딸 뭐해? 그 집 아들 뭐해?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졸업하고 저기 취직했는데 좋은 혼처 있어라고 대놓고 물어보는 거야. 아들 뭐해? 근데 그 집 아들이 갑자기 말이 보이스 레벨이 낮아지면서 잦아지는. 뭐 그 집 아들이 또 그냥 한번 갔다 왔어. 근데 또 혼자 살 수 있나? 뭐 좀 알아봐. 그러니까 이건 세컨드 리그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왜 세컨드 리그라는 말을 썼냐면, 그러니까 2군이란 말을 썼냐면 어떤 메이저한 컨텐츠에 등장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맞아요. 어떤 지하에 음습한 어떤 그런 거란 말이야. 메이저라는 건 주로 초혼에 처음 연애를 경험하는 어떤 그런 소년, 청년, 처녀들을 얘기하는 거지. 풋풋한 느낌. 갑자기 한번 결혼을 했다는 건 성경험까지를 포함하는 거니까 네. 성경험까지 이미 포함한 그런 여성이 소년 만화에 여자 주인공 등장해서 남자 주인공 애를 끌는다? 이건 되지도 않는 설정. 그래도 80년대 초에는 우리 아버지였으면 난리 났어. 근데 매력적으로 그러지. 근데 애들이 다 넘어간 거야. 남자애들이 다 넘어간 거야. 막 애가 끌고 그리고 아까 그게 그녀의 상처잖아요. 심지어 네. 그녀는 시작할 때 왜냐면 보통 이런 소녀 연애물은 소녀도 좋아하는 남자가 없잖아. 근데 너잖아 하면서 그 마음을 고백하는 단계까지 가는데 이 사람은 이미 처음부터 죽은 남편에 대한 애정이 너무나도 가득해. 아직 못 잊어서 막. 근데 그거 속에서 그걸 납득해 가면서 근데 이게 어린 남자애들 모르겠어요. 여성분들 어떤지 모르는데 남자애들 기준에서 내가 어릴 때 초등학생 때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어요.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나 말고 좋아하는 남자가 먼저 찜해놓은 상태에서 심지어 그 남자와 섹스도 하고 자고 어른들의 인정까지 받은 상태에서 내가 그녀를 받아들이는 심지어 나를 만났을 때 아직도 그 남자를 좋아해 하는 거. 근데 이 천재 여자 작가는 이 만화를 끝까지 보게 되다 보면 그걸 내 마음이 무너져.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게 최초로 등장한 그 남자 주인공이 초식남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남자들이 이게 되는 거야. 이게 히트치니까 만화 관계자들도 이 히트치는 거야. 이게 되네? 이게 먹히네? 아니 지금도 오토나시 교코가 지금도 일본 애니메이션 그 만화 역사상 최고의 히로인에 언제나 1위, 2위를 다툰대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따가 이제 소개할 아요카 마도카의 어쨌든 그런 그러니까 선배님이죠. 객체가 아닌 대상이 네네. 아닌 주체로서 남자 만화에 등장한 여성 캐릭터의 어떤 원형인 거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주고 네. 항상 보호를 받는 그 북두신권 라오에게 보호받는 유리아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있고 그 감정을 너에게 얘기하고 나를 받아줄 거야 말 거야 그녀 스스로도 선택을 하는 그런 주체적인 여성인데 자 그 다음에 이게 히트치다 보니까 미치로 아다치라는 작가가 짠 하고 나와요. 미유키라는 거와 근데 이게 이제 한 번 더 나간 거야. 아다치 미츠로. 아다치 미츠죠. 터치. 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다카시 루미코는 여자 작가니까 네. 오토나시 교코의 마음을 잘 설명해 준 거야 남자들한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다카시 루미코의 그 매종일가 보면 남자 주인공 의외로 아메바예요. 그냥 단순해 되게. 하등동물, 네. 하등동물. 단세포 동물.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보는 만화 잡지에 자기를 그렇게 그려도 솔직히 인정해. 왜냐면 자기들이 그렇거든. 나도 솔직히 인정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별 그게 없었어. 그리고 제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팩트 폭력 팩트 인정합니다. 폭력이고 그리고 또 다카시 루미코 선생님이 그거를 안 밉게 잘 그렸고 근데 아다치 미츠는 남자니까 바로 요런 연애 관계에서의 그 힘들어하는 남자를 묘사를 잘한 거야. 남자니까 남자 주인공이니까. 네네. 타치나 이 미유키처럼 미유키는 뭐냐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데 여동생이야. 동생 관계. 근데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덜컥덜컥 걸리는 거 있잖아. 아무리 피도 한 방울 안 섞였지만 그래도 이거 아닌 뭐 이런 거 있잖아. 근친의 뭔가 이런. 근데 그 고민하는 남자 있잖아. 근데 네. 사실 이런 거 소년 만화에서 안 풀어준다고. 보통은 옳지 않아 라든가 소년이요 그게 가당치나 한가 뭐 이런 거지. 근데 그걸 갖고 몇 년을 끌어 만화가 그거 하나 갖고 이게 맞는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터치도 그렇잖아. 동생 카치야의 카치야 타치야 이러면서 막 고민한단 말이죠. 이게 남자애들한테는 굉장한 어떤 그 심리적인 기제를 새롭게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프가 이 두 작가가 소년 썬데이 작가라 그랬잖아요. 이거 된다. 우리도 해야겠다. 요거 뭐 좀 그치, 만들어. 그치. 요런 까라. 작가님 섭외해봐. 깔아 딱 만들었더니 이 소녀 순정 만화에서는 익숙한 거. 네. 왜 그 안소니와 테디우스잖아요. 네. 친절한 남자와 나쁜 남자. 그이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지만 둘 다 선택하지 그리고 않는 캔디. 갈팡질팡하는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갈팡질팡하잖아. 그걸 성별을 역전해서 네. 가져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옥토나시 교코의 그런 주체적인 여성. 자기 의사와 그런 걸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 거기에 플러스 주인공이 남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다치 미츠루적인 남자의 그 여러 가지, 갈팡질팡 마음 있잖아. 그걸 잘 묘사해주니까 이게 하이브리드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먹힌 거지. 완벽하게 먹힌. 이게 두 가지의 장점이 다 갖고 있잖아. 근데 대표님 말씀처럼 그러니까 왜 이 원작자에겐 미안하지만 그 분들 레벨은 안 되다 보니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오히려 이거를 가볍게 개그로 풀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또 히트를. 그게 또 더 히트를 친 거예요. 왜냐하면 가볍게 개그로 풀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매종일가기 후반으로 가면 조금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얘기가 무겁잖아. 네. 그녀의 심리 자체가 이미 그런 건데. 남편을 잃었는데 아직 잊지 못하면서 나도 좋아하는 저 여자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 이러면 무거워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개그로 풀다 보니까 그 또 주인공들이 아까 그 오토나시 교코는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중학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유치하고 철없는 행동이긴 하지만 중학생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연애 관계에서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볍게 터치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소년들이 보기에 아까 제가 맨 처음 예고했던 여성으로서의 진짜 캐릭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외려. 진짜 내 외려 옆에 그렇게 있는. 된 거죠. 짜증 냈다가 갑자기 잘해줬다. 근데 사실 알잖아. 남자들이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에게 말해야 알지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 생각을 하라고 내가 맨날 얘기해. 아닙니다. 생각을 하라고. 절대 모릅니다. 말을 해주십시오 항상. 근데 말을 하지 않는데 항상 여기 또 여자 주인공이 말을 안 하면 뭐 말을 안 하고 내 기분을 맞춰봐라는 식으로 잠깐 이렇게 되고 하니까 남자 주인공이 힘들잖아요. 근데 네. 그걸 보고 있는 남자 소년 독자들은 오죽하겠어. 그렇지 그치. 바로 이거야 이거. 이거 어쩌라는 여자들이 거야. 이래 이거. 어쩌라는 거야. 왜 집에 그냥 가. 나 지금 나왔는데 막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거를 너무 잘 묘사를 하니까 그 애끓는 여심의 그 뭐랄까 그 뭐라고 표현할까 그 알듯말듯한 불가사의한 그렇죠. 그런 불가사의죠. 그리고 이 불가사의성을 이때는 츤데레라는 말이 안 나왔지만 오토나시 교코가 츤데레의 원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오토나시 교코가 뭐 계획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흥 하는 것도 있고 왜 츤데레의 츤이 이렇게 생 바람 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데레데레 해가지고 좀 부드럽게 도시락도 싸주고 기분 좋을 땐 주인공한테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오늘은 흥했다가 또 좋아해 또 잘해줬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거기 다 이유는 있어. 그죠. 다 이유는 있는데 남자가 보기에는 이유가 뭐지가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신비성. 그죠. 신비성이죠. 거기에 완전한 진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있는 건 폼이 아닙니다. 생각을 좀 해요. 아니야.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건 진짜 말 안 해주면 몰라요. 그건 정말 말 안 해주면 그렇군요. 몰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눈치밥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떤 일부 여성의 경우에는 그게 심한 경우도 있어요. 거의 뭐 맞아요. 궁예처럼 그건 그래요. 나의 모든 것 갑자기 알아맞혀봐. 갑자기 처음 만났는데 우리 할아버지 15대 손의 할아 생일은 뭘까?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몰라? 날 사랑하지 않는 날 사랑하지 않네. 쓰레기네. 이런 분위기에 얘 만약에 맞추잖아? 어. 그거 어떻게 알아?
나의 여태까지 뒷조사를 했던 거야 그동안? 여기까지 날 이렇게 따라다닌 하는 거지. 거야? 그러니까 근데 남자들의 그 깝깝함 있잖아요. 네. 특히 소년들이 네. 봤을 때 굉장히 그 실체적인 거지.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츤데레라면 그게 아예 속성화가 되니까 네. 특별히 그냥 속성화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당시 외려 좀 깊이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왜 츤과 데레 사이를 왔다 가는 이 사람들의 이유가 있었어. 논리적 근거가 있어. 예를 들어 아까 오토나시 교코 같은 경우는 네. 아이고 내가 이럴 사람이야. 내가 내가 이러면 하고, 되나. 이혼도 하고 내가 이러면 되나 아직 했기 사별도 때문에 하고. 츤 거렸다가 그럼 또 내 마음이 벅차올라서 데레 했다가라는 어떤 그런 왔다 갔다 하는 논리적 구조가 있었는데 네. 요즘은 이제 그게 없지. 네, 그냥 네. 갯모해라 그래서 그 갭 성격이 갭을 예, 예. 통해서 매력을 부추기려고 속성화 시키니까 로직은 그렇게 많이 없는 편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카하시 루미코 여사가 그 사람의 악감정들을 유머러스하게 푸는 걸 또 잘하잖아요. 그죠. 매종일각에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술 먹고 친구한테 끌려가지고 이제 좀 그런 데 갔다 와요. 터키탕 같은 데 갔다 와. 터키탕. 성매매를 하고 풍속 없어. 네. 풍속없어 갔다 왔는데 그거 하고 있을 동안 남자 주인공이 오면 밥 해주려고 막 해놨단 말이야. 왜 안 들어오지? 이제 자기 밥은 해놨어. 기분 나쁘니까 아침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침에 술 냄새 풍기면서 왔는데 뭐가 툭 떨어져. 성냥갑이야. 성냥갑에 풍속없어 딱 돼 있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풍속없어 갔던 거 들켰잖아. 그러면서 갑자기 왜 다카시 루미코에서 특유의 연출 우르릉 하면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그 왜 그러면 이 오토나시 교코가 그거를 보는 앞에서 다 태워버려. 마당에서 태우면은 오토나시 교코의 기가 올라오잖아. 초사이언처럼 그런 식의 연출이 왜 기분 나쁜지 알겠는데 뭔가 심각하지 않게 하면서도 이게 슬렁슬렁 뒤로 넘기게 만드는 페이지를. 그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시티헌터에서도 카오리였나요? 네. 카오리죠. 카오리가 그 카오리. 100톤짜리 망치 맨날 맞아요. 때렸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그런 연출인 거죠. 근데 그거보다 현실적이야. 인간적 감정이 들어갔으면서도 매몰되지 않고 또 다음 컷으로 넘기거든요. 참 잘하는데 그 레벨은 아니고. 그죠. 이 우리 원작자분들은. 마도카가 또 아니 이 원작자분들이. 네. 원작의 만화가 그 레벨은 아닌데 원작을 뛰어넘는 여주 마도카의 그 카리스마 때문에 결국은 길이 남는. 네. 그게 내가 보기엔 거의 여성으로 인식한다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내 마음속에 그녀가 된 거죠. 그렇죠. 츤데레 속성이잖아요. 네. 츤데레 자체가 미스테리를 주는데 이 마도카라는 여자아이 자체가 동갑내기 여자아이 자체가 그 자체가 배경이 신비로워요. 일단 날라리예요. 그렇죠. 맨 처음에 담배 피워. 술도 마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중학생이 어디 가서 술 불량학생이야. 먹고 담배 피는 장소 같이 어울리는 그 날라리들은 주인공의 세계랑 유리돼 있죠. 맞아요. 그게 또 신비감을 주고 그게 멋있어.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어릴 때 우리 그런 동경 있잖아. 그지 그 동경이 근데 이게 또 뭐랑 폭발했냐면 이 배경이 80년대 동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당시에 서양 애들마저도 가장 뭔가 핫한 그러니까 그 경제 부흥기로 완전히 버블버블할 때. 왜 그 여러분 유튜브를 버블버블할 때. 아니 우리 시온님은 의성어, 의태어, 신조어를 잘 만드신. 또 갑자기 듣고 싶네요. 기타 뭐요? 퉁퉁. 기타 퉁퉁 진짜. 유튜브를 보시면 네. 코카콜라 중에 I feel Coke라는 그 광고가 있어요. 그게 80년대 코카콜라 광고인데 네. 일본 광고예요. I feel Coke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데 네. 그 그대로 컷 바이 컷을 그대로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그 코카콜라 광고 똑같이 했어요. 심혜진 씨가 나오고 그 당시에. IMF 전에. 네. 80년대지. 근데 이제 그때 그 분위기가 뭐냐면 그 도시의 메트로폴리탄 저기에 어른들의 세계 저 찬란하고 모두가 양복 입고 다 멋있어. 근데 모두가 웃고 있어. 그리고 그 메트로폴리탄이야. 어디가 경운기 안 몰아. 다 막 저런 도시의 어떤 그런 그 실제로 그 당시에 나온 그런 세련된 팝을 일본에서 시티팝이라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서, 그러면 거기에 이 경제 부흥기에 느껴지는 그 낙관성 있잖아요. 네. 우리도 조금만 내가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나도 저렇게 되겠지라는 어떤 희망. 네. 근데 그거를 품는데 그게 어른의 세계잖아. 근데 여기가 아유카와는 바로 내가 방금 그 기시감을 느끼는 그곳을 이미 경험하고 있어. 중3이. 나는 10대라서 아직은 차단돼 있는 건데 얘는 알고 있어. 그럼 그 신비로움 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냉미녀에다가 표정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해. 운동도 잘해. 맞아. 엄친딸이에요. 싸움도 잘해 원래. 집도 잘 살고. 남자 주인공보다 싸움 잘합니다. 완벽해. 왜냐면 이런 묘사 있잖아. 나이트클럽을 걔를 찾아서 가. 근데 나이트클럽은 처음 가보니까 무섭잖아. 쭈삣쭈삣 할 거 뭔가, 아니에요. 근데 이미 그녀는 너무나도 내 안방처럼 저기 끝에 앉아 있어. 이렇게 다리를 꼬고. 팔을 이렇게 벌리며 앉아 있으면서 앉아봐 여기. 어울려. 그리고 왠지 내가 쟤한테 안 어울리는 사람이야. 그렇지. 근데 난 쟤를 좋아해. 쟤한테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막 그런 거를 너무 현실감 있게 그려내는 거죠. 네. 그 당시 80년대 동경의 분위기와 함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도카는 그 남자 주인공이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자꾸 자기 주변에서 찝쩍대면서 이게 자기를 짝사랑하는 눈빛을 보내니까 처음에는 쟤 뭐야 이러다가 또 막 싫지만은 않은 거야. 싫지 않죠. 싫지만은 않은데 그렇다고 나는 네가 싫어라고 보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좋아해라고 말하기엔 자존심 상하는데 또 자기 동생 히카루가 달링 이러면서 쫓아다닌단 말이야 남자 주인공을. 이러면서. 그러면은 기분이 썩 좋진 않죠. 그치. 그렇다고 내가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말할 수는 없죠. 이런 식의 츤데레. 네. 그러니까 이때 츤데레는 이유가 있었다고 대표님 말씀처럼. 근데 이게 참 지금 이게 깃발꽂기로 삼각관계가 생겨버렸잖아요. 네. 히카루가 먼저. 히카루가 먼저 깃발을 꽂았는데 네. 선언을 했지. 근데 사실 그 전에 치면 내가 먼저 만났어라는 것도 있잖아. 좋아는 내가 먼저 했는데. 내가 얘 이사 온 날 처음 내가 만났어. 그렇지. 모자도 서로 주고받았어. 뭐 이런 건데 뭔가 아니 제가 감히 새치기를 근데 그렇게는 말할 수 없고 그런 정도의 감성으로 이제 그리고 뭔가 장부 스타일의 여자잖아요. 의리를 지켜야지.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쿨한 거. 우리가 나쁜 말로 쿨병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도시의 날라리 여자잖아요. 예쁜 자기 잘 나간단 말이야. 이때는 80년대가 그 대표님 말씀처럼 막 도시화되고 거의 서구화가 정점이 돼 있었던 그때에서 나는 쿨해야 돼. 그래서 또 주인공을 쌀쌀맞게 대하면 주인공은 또 막 쩔쩔매면서 주인공도 되게 웃긴 게 얘도 약간 초식남인 게 마도카가 쌀쌀맞게 대하면 죽을까 막 이런단 말이야. 죽으면 내 마음을 알아줄까 하면서 뭐 우리나라 치면 한강물 수온 재고 막 이러다가 마도카가 또 자기한테 꼼짝도 못하고 막 이래 남주가. 그러면 보면은 또 기분이 좀 풀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한번 다정하게 대해주면 남주는 행복해하면서 끝나는 에피소드의 연속이거든요. 여기서 남자는 역시 미생물이다. 그런 느끼는 게, 자, 마도카 쟤는 왜 성질이 나고 이번엔 나한테 왜 화를 풀어줬고 이런 걸 분석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게 아니라 막 걱정했다가 지금 잘 대해주니까 잘 됐어. 문제는 해결됐어. 해피해 하고 딱 끝나. 이게 너무 현실적이야. 근데 바로 그거 문제 난 잘 모르는데 해결돼서 행복해라는 관점 있잖아. 잘해주니까 해결됐나 보다 하는 그거. 근데 그게 바로 아까 그 미스테리어스하다고 할까? 네. 불가사의한 여성의 심리에 대한 신비로움을 증폭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모르긴 했지만 근데 어쨌든 참 왜 그랬을까 이러면서 어쨌든 지금 잘해주니까 좋긴 하다 이러면서 뭔가 사고가 정지되는 그죠. 잘해주기만 하는 건 여신이 아니에요. 신은 나의 예측을 벗어나서 나를 안달복달하게 만드는 게 신이라고. 그치. 이게 마도카의 매력이었던 거지.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게 있어요. 이 이즈미 선생의 화풍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그 바스타드의 작가였던 그 만화가가 있어요. 그 네. 누구냐면은 그 하기와라 카즈시라는 아직 바스타드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연재하고 있네. 이 잠깐 여담입니다. 잠깐 삼천포 빠지자면 이 바스타드의 그 하기와라 카즈시라는 이 만화가는 말이죠. 일본의 3대 태엽 작가들이 있습니다. 3대 태엽 작가. 영광의 이름이네요. 이 하기와라 카즈시랑 그 유명한 세일러문 그 작가님의 남편 토가시 토가시 요시히로 그리고 그 파이브스타 스토리의 나가노 마모루. 그분은 악명이 높죠. 근데 이분 중에서 토가시 요시히로가 가장 악명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예 이 용어가 있어. 이래라 토가시. 이래라 토가시. 본받아라 토가시. 보고 있나 토가시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핫산의 반대말이군요. 그렇죠. 일어나라 핫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런 서브컬처 계열의 페이지에 가면은 요걸 이제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는 항상 뒷말로 항상 나와요. 뭐 블로그나 이런데 보고 있나 토가시. 누가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고 있으면 보고 있나 토가시. 이래라 토가시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하기와라 카즈시라는 어시스턴트가 참여하면서 그림체가 좋아지긴 했지만 원래 여기 이제 애니로 가면서 애니 캐릭터 디자이너, 그러니까 캐릭터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보정하신 캐릭터 디자이너가 그 유명한 다카다케미. 뭐 하셨나요, 그분이? 이분은 이제 아까 그 매종 일각을 애니를 할 때도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고 실력자시군요. 이 오렌지 로드를 할 때도 하시고 나중에 부르의 명작이 되는 패트레이버 애니판에서도 그걸 캐릭터 디자인을 하시고 저 패트레이버 좋아했습니다. 엄청나신 분인데
특히 이분이 그 파스텔풍으로 그려내는 그 어떤 일러스트가 굉장히 아름답게 그려요. 특히 마도카에서 정점을 이뤘던 게 뭐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파스텔풍이고 마도카가 이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일러스트라는 건 그 안에 어떤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야. 어떤 씬이라든가 구성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책상에 앉아있든 뭐 술을 먹든. 근데 그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어떤 어른의 세계, 도시의 무엇 같은 그런 기시감을 잡아내는 그런 상황이라든가 앵글 같은 걸 너무 귀신같이 잡아내는 거야. 뭔가 도시의 한 구석의 정조와 쓸쓸함 같은 거. 나는 잘 모르겠는데. 꼭 그게 아니라. 그냥 왜 그치 내 마음이 그냥 아련하게 만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어떤 거는 오렌지로드 주인공들이 찍은 네. 그 사진 같은 게 벽에 핀으로 꽂혀 있는 거야. 네. 근데 그 사진의 내용이 일단 그 사진으로 그것도 다 그림이지만 사진이 벽에 핀에 꽂혀 있다라는 그 설정 자체가 굉장히 힙하잖아요. 느낌 자체가 네. 뭔가 벽에 카페 같잖아. 근데 거기에 담겨 있는 내용은 바닷가에서 약간 흐린 듯한 바닷가의 주인공들이 함께 담요를 덮고 같이 뛰어가나 걸어가나 뭐 이런 장면. 근데 그게 왠지 우리나라의 빠라바라바라바라바 이것처럼 뭡니까 그거는? 그 영화 있잖아. 그 영화 그거 첫사 그 영화 뭐죠? 손예진과 그거 조인성 나오는 거. 클래식. 클래식 그래. 클래식. 같이 이렇게 같이 막 벽구 웃는 것처럼. 비 맞으면서 뛰어가는 그 느낌 같은.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바닷가 같은 걸 갈 때 우리 중3 때를 생각해보면 네. 수학여행이 다인데 그렇지. 왠지 여성과 여행을 가서 이미 그 둘이서 담요나 이런 걸 같이 쓰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어른의 설정 같은 느낌? 또 어떤 그림 이런 게 있어요. 그녀가 약간 속옷 같은 걸 입고 있는데 네. 슬립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차가운 표정으로 립스틱으로 거울에다가 메시지를 쓰는 거야. 굿바이라고. 근데 그런 일러스트가 남자애들의 그 어떤 그러니까 나는 겪어보지 못할 저쪽 세계의 그 어떤 것이라는 기시감을 꼭 겪고 싶은. 나중에 꼭 겪고 싶은 거를 미리 설명해 주는 거야. 나에게 반드시 올 것 같은. 거울에다가 안 와. 눈수로. 얘들아 안 와. 오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이런 걸 겪어볼 일도 없고 겪은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그 마도카의 그 어떤 포즈나 자세나 의상이 좀 약간 섹시해요. 근데 이게 섹시가 단순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서비스 컷 차원에서 섹시가 아니라 왜 그런 거 있잖아. 얘가 나랑만 은밀한 사이기 때문에 나에게만 허락한 섹시 있지. 그런 뭔지 알죠? 네. 꼭 그게 아니라 그게 암시되고 있어. 그런 의미의 섹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나밖에는 볼 수 없는 왜 옛날 구여친을 생각하는 로직이 그거거든. 나에게만 허락했던 그녀의 어떤 그런 것. 아니야 나 지금 딴난처럼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자니? 네 친구랑 그런 일러스트가 그런 기시감들을 계속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러스트가 그래서 대박이 났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유카 마도카라는 그 단순히 그 얘가 친때레 그냥 오늘은 몰라 내일은 너무 좋아 이게 아니라 그것이 보여주는 걸 다카다 아케미가 거의 시각적으로 완성을 시켜버린 거야. 일러스트를 볼 때마다 환장을 하겠는 거야. 이게 뭔가 너무 와 막 그녀의 섹시가 단순히 진짜 그 당시 소년 만화도 섹시한 캐릭터는 많았어요. 근데 섹시한 캐릭터가 빤스 보여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 근데 얘는 안 그래. 그러니까 막 이제 막 샤워실에서 나와서 나한테만 보여줘. 나한테만 보여주는 거야. 근데 그럼 이 샤워실은 어디야? 우리 단둘이 여행을 갔나? 아니 벌써 중학생인데 이래도 되나? 나한테만 이거 뭐지? 막 이런 그 도끼도끼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도끼도끼. 바로 그런 기시감을 막 폭발을 시키니까 양덕이고 이건 이제 양덕이고 뭐가 없다. 뭐 없어 이거는 세계가 대동단결. 근데 원래 남자애들은 그냥 끝났다. 원래 여주인공을 굳이 야하게 따로 그려서 이제 한 페이지 빼는 거 있죠. 네. 이런 서비스 컷의 원조는 사실 루미코 다카시 여사가? 루미코 여사께서 먼저 시작을 하신 건데 네. 아무래도 남자가 그리다 보니까 좀 더 남심을 했던 자극하게. 거지. 그러다 다카다 아케미 여성인데 그 네. 캐릭터 이제 일러스트 네, 그분이 폭발시킬 수 있었던 건 이분이 여성인데 뭔가 남자의 걸 잘 알다. 좋다. 왜 여성분들 중에도 남자의 마음 잘 알아가지고 여기 아유카 마도카처럼 남자들 들었다 놨다는 여자들 있잖아. 맞아요. 다카다 아케미는 실제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추천. 이제 상상력과 추천. 관찰력이 있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음. 그런 류의 어떤 거를 되게 왜냐면 진짜 저도요 어릴 때 이 일러스트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이 그림을 통해 환기된 이 정서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근데 막 이제 울렁울렁한단 말이야 뭔가 막 맞아. 간질간질하고 이게 뭐지? 라는 거지. 단순히 왜냐면 또 그림의 요소로만 보면 많아. 다른 데도 근데- 예쁜 여자 캐릭터 나오고 다른 데도 야한 애들 나와요. 달라. 이렇진 않아. 근데 뭔가 그 야함과 적당한 야함 그렇게 야하지도 않아 지금 기준에서. 그죠? 적당한 야함에 뭔가를 불러와. 내 마음속에 오래된 미래를 불러와. 오지 않을 미래를 불러와. 그때는 올 것만 같은 그 미래를 불러오잖아. 그리고 심지어 지금 내 나이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뭐요?
난 분명 안 겪었는데 네. 나 겪은 것 같아. 나 본 것 같아. 왠지 그땐 그랬지. 나 왠지 그런 애가 있었지. 나 그 아유카 마도카네 진 수지 같은 애랑 뭔가 연애도 좀 하고. 진실은 그때는 안 그랬지도 아니고 그때는 없었지죠. 그런 게 어딨어. 없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그 성욕과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그럼요. 그럼요. 이중성. 그게 또 핵심이죠.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은데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도 예쁘고 야하고 음. 나의 성욕을 자극하기 때문인데 그녀는 청순하길 바라는 이중성. 이런 거 남자들이 갖고 있고 남자 주인공도 갖고 있어요. 내가 교수께도. 지켜주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지만 자고 싶은 마음. 지금도 만화 게시판에 이제 여성분들은 불쾌할 수 있어요. 근데 네. 가끔 이제 어린애들이 하는 거예요. 진짜 네, 어린 네. 친구들이 흔히 말하는 여자 주인공 얘기하다가 처녀 논쟁 같은 게 나와요. 처녀 논쟁. 근데 그럴 때 항상 다시 30년 전에 그 만화 아까 얘기했던 오토너시 교코가 소환되면서 꺼져라 병신들아. 이미 이 논의는 이 30년 전에 끝났어.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 하면서 애들이 다 현자 타임을 그렇지. 그렇지. 자기 경험했으니까 사랑 앞에서는 맞아. 그럼. 근데 어릴 때는 처음엔 사실 남자들 그거 엄청 집착하잖아요. 소유욕 때문에 왜냐면 지들이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 뭐 이렇게 흔히 말하는 새차 중고차 같은 그런 류의 관념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는 대상이니까 그렇게 네. 말하다가 이제 그 세차 중고차고 그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 네. 생물학적으로는 그게 좀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하죠. 여자를 너무 육체로 봐요. 왜냐하면 성욕이 머리 끝까지 차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내가 정액으로 차 있으니까 그래서 다카시 하는 수 없이. 루미코 선생의 그 매종일각은 그러니까 네. 여기서 느끼는 그래서 예술의 힘이다. 이렇게 머리에 정액밖에 안 차 있는 소년에게도 납득을 시킨다. 뇌를 근육으로 다시 뇌세포를 만들어준다.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거를 어린애들한테 납득을 시켜준다. 예술의 위대함이 역시 바로 예술 여기 있는 위대하다 거죠. 진짜.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손가락 발가락을 좀 따가지고 약간 사혈이 아니라 사액을 좀 시켜주는 거죠. 남주 쿄스케는 초반에 이제 마도카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봐요. 근데 간섭은 하고 싶고 뭔가 옳은 말로 자기가 좀 그 자기 노람을 그건 좀 하고 싶고 근데 좀 어떻게 자기를 봐주게 하고도 싶고 해서 무슨 말 하지 하다가 결국 나오는 말이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우면 나중에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없다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네 안 날 건데? 그러면서 바로 따기를 맞아요. 이게 세련민 거예요. 거기서 여자애가 충격을 받고 그래 이게 아니라 뭔 소리야? 하면서 미친 놈이 다 있나? 근데 정작 자기는 마도카와 뽀뽀하고 싶고 자고도 싶으면서 자기 존재를 어필할 때는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이 낡은 가족 근대 가족윤리 관념을 또 끌어오는 이런 거죠. 80년대 풍경들. 그죠. 자기의 굉장히 현실적이지. 우월성을 하려고. 네, 꼭 뭐 80년대도 아닌 것 같아. 지금도 그러잖아.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이 지금보다 우리보다 굉장히 세련된 네. 지점이 있었다는 부분은 선진이었다. 지금의 일본보다도 세련됐습니다. 그때 일본이. 맞아. 그건 그래요. 진짜로. 지금 또 거대한 퇴보의 시대잖아요. 지금의 이때가 우리보다도 지금, 세련됐고. 그래서 이 쿄스케도 물론이고 친구들도 맨날 섹스만 생각해. 막 여학생들 품평하고 막 10점 9점 막 이러고 막 주인공 방에 와서 맨날 야한 잡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 미소진의 결정체인데 그런데 그래봐야 마도카한테 안 돼. 마도카는 훨씬 잘 놀고 날라리고 그리고 마도카가 또 이제 선뜻선뜻 보여주는 또 야함이 있어. 거기에 또 막 이제 막 자석처럼 끌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청순을 지켜줘야 돼. 이러면서 혼자 막 부들부들 거려. 이런 쿄스케를 보는 게 쟤 되게 멍청하구나 이렇게 마도카가 봐주지만 또 이제 막 싫지는 않은 거죠. 귀엽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점이 또 이제 현실적이면서 판타지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남자애들을 그 정도로 그렸던 게 오히려 그러니까 아까 북두이거나 시티헌터는 남자애들이 추구하는 어떤 이미지는 맞는데 네.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를 상상 속의 반영인 건 맞지. 근데 이제 나의 실제를 반영하는 나를 설득하고 나로 나를 완전 대변해주는, 이입되진 않는 거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느낀 아까 왜 간질간질한 그 무엇을 남자애들을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이게 실제로 뭐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이 보기엔 진짜 하등한 생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맞거든. 그 당시 나이 또래 남자애들이란 건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거를 그 굉장히 좀 이렇게 부드럽게 긍정해주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 세계 쪽으로 단순히 넌 암해봐야 꺼져라. 거기 너무 있지 말고 이리 와. 라든가. 고등생물이 돼야지. 그런 거지 이제 단세포인데 자 이제 얘들아 세포 분열을 해야지 정도. 아니면 내가 또 너무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정신적 깊이가 높은 남자 주인공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나와 비슷한 눈높이에 있는 애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여자 주인공이랑도 사귀면서 좀 더 어른스러워지는 과정들을 묘사하다 보니 남자애들에게 굉장히 그 뭔가 와닿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제목이 키마구레 오렌지 로드잖아요. 네. 등장인물들의 키마구레가 어떻게 보면 극장판까지 이어지는 주제일 텐데. 네, 그 변덕스러움.
남자 주인공 쿄스케는 마도카를 좋아하지만 이 귀여운 히카루가 자기한테 달링달링 그러고 도시락 싸주고 하면서 맨날 껴안고 기스뽀뽀도 당하고 하는 게 솔직히 말하면 싫진 않아요. 싫지 않지. 엄청 애교쟁이잖아요. 이게 히카루가 제공해주는 환경은 솔직히 말하면 쾌적해. 남자들의 환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마도카를 포기하긴 싫고 안소니아 테리우스가 이게 어려워요. 마도카에게 죄책감도 느끼고 그렇다고 죄책감 느낀다고 나는 마도카만 좋아할 거야 라고 하면 히카루한테 미안하기도 하지만 그러다가 솔직히 비겁한 마음까지 가버리면 그 비겁한 바닥까지 들여다보면 이러다 둘 다 놓치는 거 아니야? 부터 해서 이런 비겁한 결코 숭고하지 못한 이런 우유부단한 네. 키마구레가 있고 마도카도 키마구레가 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남주에 대해서 내 거 하자라고 먼저 말하기엔 자존심 상하잖아. 그런데 그렇다고 남이 차지하는 걸 보기에는 마도카 입장에서도 그건 싫죠. 여기서 또 츤데레가 나오는 거고 이런 상태로 만화 원작에서는 4년을 간다고. 그죠. 뭐 히카루는 히카루대로 남자 주인공이 마도카를 좋아하는 거 알아. 아는데 이제 자기가 먼저 찍었으니까 자기 애인인 셈 치는 거야 지멋대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4년을 끌면서 타이밍이 안 맞아요. 네. 그러면서 계속 느슨한 삼각관계가 이어지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가 만화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문화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렌지 로드가 우리에게 불러온 것. 90년대에 우리는 무엇을 선망했는가 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80년대와 한국의 90년대가 어느 정도 등치를 이루잖아요. 그죠. 10년 정도의 격차를 두고. 네. 그때 오렌지 로드 애니나 만화를 보면 나오는 것들 있죠. 나한테 없거나 내 눈에 띄는데 만화 속 세계에서 더 좋은 것. 저 사람들한테는 현실인 거 있잖아요. CD 플레이어, 전축이라고 불렀던 오디오 시스템. 집집마다 있는. 저는 그리고 그거요. 방마다 있는 내 방에도 있는 전화기. 그치. 그런 거. 그다음에 분위기 있는 카페. 카페가 나는 좀 컸어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다방이거나 네. 정말 대학생들만 갈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대학로에 살았거든요. 네. 대학로에 가면 다방이 있고요. 대학생 형들이 가는 항림이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그게 다예요. 근데 여긴 중학생인데 카페 가잖아. 맞아. 근데 그냥 우리처럼 체리차 레몬차 마시는 게 아니라 파르- 까라멜 마끼아또 막 이런 거 파르페를 이름까지. 먹는데 심지어 또 거기 주인분을 마스터라고 부르며. 맞아. 어. 파르페 막 이런 걸 주는 거예요. 낙천적인 분위기. 그렇죠. 음. 이대로 될 거야. 그리고 그 낙천적 분위기가 우리한테 줬던 게 좋았던 게 뭐냐면 일본은 저래 이게 아니라 나도 언젠가는이라는 기시감을 준다는 또 거죠. 한국 일본이 비슷하니까. 비슷하니까 나도 그럼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그 중고등학생들이 자유롭게 소비하는 패스트푸드 문화. 그죠. 그다음에 우리보다 잘 입는 옷. 나 이거 아직도 생각나. 뭐야? 제가 중학생 때일 거예요.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대학로에 살았으니까 종로까지가 이제 주로 저의 나와바리인데 네. 나와바리. 네. 그 당시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제 분위기 있는 카페나 이런 게 없다가 그 당시 이제 종로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맥도날드를 이제 종로까지 이제 가서 먹는데 나한테는 이제 그게 굉장한 이제 어떤 체험의 영역이죠. 와, 이게 일단 근데 거기에 어떤 대학생 누나가 햄버거를 먹으면서 대학생 누나가 공부하고 있었어. 이거 너무 힙한 거 아닌가요? 거기에 내가 그 모습에 그 대학생 누나가 청바지를 씩 반했습니다. 그치. 반했지. 그러니까 오렌지 로드에서 느꼈던 그거의 어떤 실제적 완전 그거야. 마도카를 본 것 같은 느낌. 그치. 시크게 청바지를 입은 어떤 대학생 누나가 두꺼운 원서를 피면서 햄버거를 먹고 있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뭔데? 그 당시엔 그게 엄청난 그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거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애완동물. 개와 고양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족의 일부로 나와요. 맞아요. 이건 척이 아니거든. 애완이 아니지 반려동물이지. 거기서 느껴지는 선진성 있잖아요. 소파에 막 앉아 있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는 애완동물이 집안 소파에 있다? 이거 굉장히 뜬금없었어. 특히 고양이는 더 그랬어요. 침대 위에 올라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걔는 그냥 집 밖에 키우는 거고 그죠. 고양이는 키우는 거 아니고. 그럼요. 그 고양이가 발정나서 울면 그 동네 어른들이 발로 차고 그치. 뜨거운 물 뿌리고 재수 없다고 막 이랬던 때인데 저는 보면은 고양이가 소파에서 정말 이게 가필드는 스누피나 가필드는 미국 문화니까 그러려니 하겠는데 비슷한 모습이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비슷한 문화권에서 있는 걸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선망되는 감정 있잖아. 그럼요. 그 여유로움 있잖아. 그죠. 일단 소파와 침대와 내 방. 맞아요. 거기서 이미 끝났어. 솔직히 끝났어. 말하면. 그렇지. 자기 방에 막 전축이랑 CDP 있고. 그럼. 그러고 나서 막 그때 어른들은 그랬잖아. 애들은 막 그런 일본 문화에 선망하고 있는데 어른들은 외색.
외색 문화에 애들이 물든다고 막 이러면서 실제로 청소년들 상대로 일본 거 부품 수입해다가 그대로 만들어 팔고 일본 물건 먹을 것까지 짝퉁해서 팔고. 우리 늘 얘기하는 유신교육 시켜놓고. 내 말이. 나 그리고 그거 생각났어요. 그때 일본을 이런 식으로 선망하다 보니까 국적 불명의 옷 브랜드들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이게 뭐냐면 한국인이 생각하는 일본의 이미지로 옷 만든 거 있죠. 왜 서양에 보면 영화에 보면 이런 거 나오잖아. 흑인이 중국 옷 입고 태권도 하잖아. 그러면서 뭐 하는 짓이지 우리 싶잖아요. 궁중무술이라고 막 이러면서 막 한국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하잖아. 옛날에 오토코 겐지라는 브랜드가 있었는데요. 처음 들어봐요. 일본풍의 옷을 팔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풍. 우리 강동구에서는 제가 자랐던 유행했습니다. 아 그래요. 겐지는 성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 원시. 원시 성을 가진 남자란 뜻인데 일본에 왜 겐지 이야기가 이거거든요. 그 유명한 미소년이 나오는. 11세기 소설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홍길동 정도거든요. 오토코는 그냥 남자란 뜻이잖아. 남자 겐지. 이게 브랜드 이름으로 하기에는 미스터 일본 사람들 겐지. 그 당시엔 역시 그 이거 안전지대 아니야 안전지대. 안전지대. 이게 한자로 써 있었나요? 예, 한자로 안전지대. 안전지대 하면 이게 원래 안전지대가 일본에서 이 당시에 최고의 락 그룹 아, 안전지대 그룹이 있었거든요. 어. 그 당시에 안전지대 최고의 노래 슬픔이여 안녕. 아 그게 카나시미니 사요나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전지대 노래 우리나라에서 많이 표절되지 않았나요? 뭐 엄청 표절했다. 안전지대와 이 같은 라이벌 그룹이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어쨌든 서전 올스타즈의 그 구아타 케이스케 그 사람이 노래들은 예를 들어 왜 그 이게 옛날에 박성민 씨가 자기 스스로 거의 셀프 디스처럼 했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부르는 네, 거 있잖아. 예. 이거 사실 구아타 케이스케 창법이거든. 아. 그래가지고 일본 창법이라는 걸 스스로 셀프 디스 하시려고 박성민 씨가 뭐 했냐면 너를 내게 주려고 살했대 뭐 그 김정민 씨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고 아. 박상민 씨가 부르면서 우리가 좀 이랬어 막 이러는 거야. 약간 그 왜 박상민 씨, 김정민 씨, 켄, 뭐 백이성 씨 이런 류의 창법들 구아타 케이스케 창법이고 그리고 그 아까 방금 얘기했던 안전지대의 슬픔이 안녕. 내가 또 이거 사춘기 때 들은 노래라. 네. 나까나미네 이러면서 노래가 나와. 대표님 몸 잠깐만 그만. 아 근데 그 방금 노래가 몸 동작이 대표님 굉장히 삿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잔망스러웠어. 그 당시 어떤 한번 찾아보세요. 안전지대 슬픔이 안녕 카나시미니 사요나라를 쳐보시면 유튜브는 아무데나 들을 수 있거든. 우리나라 블로그에도. 그럼 첫 전주가 시작된 순간 80년대라는 느낌이 딱 나. 그 진짜 그 뭔가 몽글몽글한 앞날이 뭔가 투명할 것만 같은 80년대. 저는 옛날 그 일본 그룹 하면 생각나는 게 라르크 엘세. 그거는 90년대 그죠. 중후반 훨씬 뒤에 얘기죠. 자, 우리 안전지대 90년대 유행했다. 안전지대 얘기해 볼까요? 네. 자, 강북에서도 유행했군요, 대표님. 아니 이게 강북에서 더 많이 유행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80년대 후반까지를 보면은 강북은 이제 지금으로 좀 댄디한 네. 약간 그 몸에 좀 스키니한 핏대는? 네. 그리고 강남은 이제 힙합 힙합이 이제 들어오기 통넓고 시작하면서 끌리고 이런 거. 이제 그 약간 미국풍, 일본풍 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죠. 90년대에 청소년이었던 세대에게는 한자는 고리타분하고 짜증나는 문자였어요. 그런데 일본풍을 연상시키는 한자는 좋아했어요. 그죠. 일본 이게 만화 보고 막 이러다 한자가 보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어떤 일본어 미국에서 내의 한자지. 그지. 그러니까 그들 세계의 어떤 아이콘인 거지. 한자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록밴드 이름이기도 해서 너무 노골적이었는데 안전지대라는 옷 브랜드 이름 자체가 우리에게 일본풍을 연상시키는 디자인이었지 결코 일본적인 건 아니었어요. 지금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그 안전지대가 모방했던 어떤 그 추구했던 디자인이 그 일본식 그 양키. 네. 폭주족 폭주. 비슷한. 그쪽 계열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과 메탈 네.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그렇구나. 뒤에 술을 놓는. 왜냐면 일본의 그 80년대 그 흔히 말 경파물이라고 하는 깡패 학생들 폭력 만화를 보면 찡받고 이런 거. 뒤에 술을 놓거든요. 진짜 그 폭주족이나 그런 깡패들. 근데 술을 정말 얼마나 잘 놓느냐. 장인이 자기가 놓는. 놔요? 아니지 장인이 놔주는 거지. 장인이 엄청 한 땀 한 땀 진짜 그 술을 한 문을 쫙 놔주는데. 약간 타투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동대문 같은 데서 해주는 거죠. 우리나라 좀 오바로크 찡방담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서 어떤 그 메커니즘을 나온 거군요. 예. 여기서부터 반전이 나오는데 안전지대라는 한자를 지금 보잖아요. 네. 누가 봐도 일본 서예가를 데려다 안 썼어. 글씨 잘 쓰는 한국분 솜씨예요. 이게 예서체라 그래가지고 조선 성리학자들이 좋아했던 서체로. 그때는 그거 알게 뭐야? 알게 뭐야 당시에는. 알게 뭐야? 근데 90년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글씨 좀 쓴다는 분들은 다 쓰실 수 있었던 서체 있죠. 네 맞습니다. 알게 뭐야?
그리고 글씨부터 배열까지 다 우리나라 전통 도장 파는 디자인 있죠. 사실 그거였어. 근데 옷값은 또 엄청 비쌌어요. 그리고 그때 옷값이 비쌌었어요. 그때는 예전에. 또 이제 경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용돈을 많이 주시던 우리도 좀 버블버블 할 때라. 버블버블 할 때 이때 이제 그 게스 청바지. 네. 엄청 비쌌어요. 8만 얼마였습니다. 아니 리베아스 10만 원에 사 입었어요. 10만 아니야, 원씩 그거 하고 나중에 그랬었어. 그건 90년대 80년대 후반 넘어가고 진짜 초창기 게스가 처음에 7만 원대였어요. 지금 7만 원이 얼마 안 된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를 생각하시 80년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30년 전입니다. 30년 전. 그런데 지금이 더 싸요. 그럼 얼마나 먼지가 뭐야? 그래서 거품이 얼마나 많이 끼었던. 게스 나오고 먼지 왜 난 먼지 생각을 했지? 메이커 청바지 열풍이 불면서 네. 게스 다음에 케빈 클라인, 마르테 프랑소와 저버. 뭐 이러면서 전 처음 듣는 것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엄청납니다. 케빈 클라인까지만 알겠다. 예, 이 안전지대 옷값이 비싸가지고 짝퉁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제일 많았던 짝퉁이 이 대자와 상자가 비슷해. 네. 안전지상 한자로. 진짜 나 그건 못 봤는데. 진짜 많았어요. 우린 진짜 많이 입고 다녔어요. 진짜. 그런데 이제 동대문에 가서 이제 짝퉁 사온단 말이에요. 동대문에 가면 애들이 이제 좀 공부 안 하는 애들은 한자를 못 읽는 애들은 한자 4개가 안전지대에 디자인에 한자 4개가 박혀있기만 하면 되니까 말하자면 이 동대문 짝퉁 업자 아저씨들이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왜? 아니 왜냐하면 한자 4개만 있으면 되니까. 그럼 아무 말 대잔치로? 아무 말 대잔치로 애들이 사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자기 안전지대 짝퉁 제대로 된 거 구해온다고 사라졌던 애가 다늘 아침에 입고 온 거예요. 네. 신토불이인 거야. 그때 또 그때 신토불이란 말이 또 유행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농산물 라벨에 처음 붙기 시작했는데 신토불이를 입고 와서 야 진짜 죽이지 않냐라고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걔 별명은 뭐 농산물이었죠. 졸업할 때까지. 어떡해. 근데 이게 외색 논란이 이니까 사실은 그 대표님 말씀대로 일본 그 폭주족 문화 네. 그리고 좀 판타지계로 가면 북두이권 같은 이미지를 표방해서 그렇죠. 애들 상대로 팔았던 건데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이게 외색 논란에 휩싸이니까 우리는 불량 청소년에게 옷을 팔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보실 건데요? 라는 광고가 유명해. 어떻게 알아볼 거며 또 깨잖아. 진짜 최악의 광고잖아. 이때부터 안개가 걷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 이 광고에서부터 출발해서 사실 일본산이 아니었어? 라는 거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 자체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사람들이 이제 슬슬 이제 다른 거에 이제 조금 그렇죠. 유행이 이제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끌 수 있는 실력은 없는 브랜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유행해서 퇴출되고 진짜도 있었습니다. 미치코 런던 이런 거. 그렇죠. 미치코 런던. 미치코 여사께서 직접 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리고 추억의 일본 제품 하면 대표적으로 워크맨. 아까 얘기했던 우리 네.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이거 파나소닉 서로 파가 있었어. 소니가 더 좋다. 파나소닉이 맞아요. 더 좋다. 파나소닉은 내구성이다. 뭐 이러면서. 아이와의 X, SBS 뭐 베이스 부스터 기능이 더 좋다. 뭐래요? 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들아 국산을 애용해야지 하면서 삼성 마이마이를 누가 꺼내면 할 말은 없는데 너무 구려. 삼성 마이마이 디자인이 당시에 정말 디자인 별로였습니다. 디자인도 별로 좀 광고도 웃겼던 게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제 일본의 소비 문화가 동경이 되니까 일본 잡지들 그런 소비 지향적 잡지 우르춤 세시나 이런 거 대부분 논노 같은 잡지를 많이 봤어요. 그건 이제 남녀 모두 봤어. 약간 그런 거에 촉이 좀 좋은 애들이 그런 소비 문화를 보고 자라니까. 근데 거기 보면 파나소닉 워크맨이나 소니 워크맨 광고가 진짜 멋있었는데 텔레비전을 틀는데 같은 걸 파는데 마이마이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 막 이런 거 있잖아. 막 그 빨로파로 옷 입고 우리 젊은 세대는 톡톡 튀는 걸 좋아해요. 뭐 이러고 선전을 하고 있는데 사라는 게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미가미야 방금 논노 보고 훈련됐다가 그걸 보니까 이게 싫잖아. 싫지. 아니 그래서 일본째는 말이죠. 당시에는 충직한 기계의 느낌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러면서 살짝 포인트를 줘가지고 고급졌는데 삼성 마이마이 막 이런 거는 어떤 디자인이었냐면 어린이집에서 쓸 것 같은 그 장난감 모습이 똑같죠. 그리고 진짜 그 정도 색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내가 좀 감탄했던 건 뭐냐 어린 마음에도 폰트였어. 폰트. 맞아. 광고를 보는데 광고를 하고 일본어는 폰트가 되게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픽적이야. 근데 한국말은 폰트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이마이 하는데 그게 안 이쁜 거야. 우리 아직 디자인적으로 그럴 때가 아니라. 막 이랬었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또 국수주의 교육은 받아서 반일 뭐 반은 반일이고 우리는 반은 친일로 자랐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이중성. 그 죄책감 같은 거. 아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아 뭐 또 어때?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막 그랬지. 왜 도쿄 대첩 기억나시나요? 1994년. 아 그 옛날 축구요? 네, 축구 도쿄 대첩에서 우리가 이제 도쿄에서 일본 축구 대표팀이 이긴 거예요. 네. 이겼을 때 이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친구들 막 만나가지고 그때 고등학생들이 야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하면서 막 쉬는 시간에 축구하고 막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방 속에 있었던 거는 슬램덩크, 소니 워크맨, 해적판, 북두신권 다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지. 그치. 이중성. 그렇지 뭐. 아 정말 엄청나네. 우리는 오렌지로드에서 무엇을 선망했던가 작품 자체로만 보면 이 정도의 필적하는 수준의 소년 멜로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그죠? 아, 이거 일본에서도 없었고 전 세계에도 잘 없었기 때문에 없었기 이게 때문에 엄청난 맞아요.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격차는 굉장히 컸죠. 우리나라의 기존에. 그런데 여성들이 봤던 순정물하고는 격차가 별로 없는데 없죠. 격차가 없는데. 순정만은 진짜 수준 높았었어요. 당시가 그때, 정말 그렇죠. 황금기였거든요. 황미나 작가님 이런 분들 장난 아니었지.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어요.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오렌지로드 생각하면서 보면서 이제 생각났던 작품이 원수연 선생님의 풀하우스가 생각났어요. 그 원래 원작 만화 1편. 아 풀하우스. 풀하우스에서도 왜냐면 막 안 돼, 막 연결될 듯 말 듯 안 되고 막 고구마를 먹이는데 진짜 선생님이 그 마음이 막 원수연 선생님이 아마 그거를 만들지 않았나? 어떤가요? 점프트리 A 플러스? 네 맞아요. 아니요 점프트리 A 플러스 이은혜 쌤. 아 이은혜 쌤인가? 네. 아 저 점프트리 A 플러스가 그 당시 이제 나중 후발이죠. 한 1992, 네. 3년 여성 순정 만화에서 그 이런 블루도 약간 그 느낌 이런 나죠. 류의 소비 지상주의 문화와 젊은 애들의 그 소비 지상주의라고 하면 소비 문화와 네. 그 젊은 애들의 그 어떤 연애 감정에 대한 거를 그냥 잘 다뤘어요. 흔히 네. 말하면 뭐 그거 선배가 쓰던 컵인데 뭐 이런 거 갖고 근데 난 사실 남자애들은 별 생각 없이 먹는데 이게 남중남고에게는 없는 감각이거든. 맞아. 근데 만화책을 펴는데 거기 이제 남녀공학이니까 여자애들은 그거 갖고 상처받고 그거 갖고 싸우는 거야. 응? 오렌지 로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소녀는 강해져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없이 네. 부드럽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주인공 소년이 자신의 나약함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그치. 우유부단하게 고민하고 여자 주인공보다 싸움도 못하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선택하는 연애물이잖아요. 맞아요. 우리한테 진짜 혁명적이었어요. 혁명적이죠. 너무 엄청납니다. 잊을 수 없는 어떤 진짜 나도 거의 첫사랑인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여성으로 인지를 했고 눈 감아도 생각나고 시간 지나도 생각나고 마음속에 그런 뭐랄까 있는 떨리는 그 기분이 아직도 생각이 나. 첫사랑 맞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영화 얘기해 볼까요? 네. 오렌지 로드 극장판. 네. 극장판. 이야기하기 전에 잠시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자 저는 원작도 봤고요. TV판도 봤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르면서 해적판으로 다 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 이렇게 다 접했던 사람으로서 이 극장판을 보고 나서 충격 먹었어요. 왜요? 동심 파괴작이죠. 동심 파괴. 네, 동심을 파괴했어요. 난동심 파괴자. 야, 파괴 정도가 아니라 그 믹서기에 갈아서 그지. 그냥 믹서기에 넣어서 다 갈아버렸어. 그런데 이렇게 훌륭하게 파괴하다니. 파괴당하는 또 쾌감이 있는 거야. 나는 마조키스트였나? 그러니까 그 뜨거운 독주를 먹는 그 기분을 소년들에게 알려줬지. 이건 뭐야? 근데 삼켜야 돼. 빼가를 먹고 처음 느껴지는 쾌감. 빼가를 먹으면서. 자 원작을 보통 쾌감은 못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쾌감 느껴질 때 있잖아. 네. 원작을 이렇게 훌륭하게 파괴하다니 이 감독은 대체 누굽니까? 모치즈키 토모미죠, 대표님. 네. 이 감독님은 네. 재밌는 게 사실 일본의 뭐 유수의 감독님 중에 하나인데 이 감독님 파괴주형이라면서요. 뭐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화려하게 막 더 나가 재능에 비해서 더 나가 그렇게 크게 되지는 못하신 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마치 이렇게 생각해. 오시마모토 감독님의 옛날 네. 실사 영화 중에 토킹헤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설정에 망해가는 애니메이션 회사에 야인 네. 어떤 그 용병 감독이 와. 네. 닥터지, 그러니까 너희들 이미 이 애니메이션을 글렀다. 외인 내가 부대를 지금,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더 분이신가요? K 같은 느낌으로. 치료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약간 이 감독님이 그런 느낌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좋게 말하면 이제 개성이 넘쳐서 이 감독님이 만드는 어떤 특유의 세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로 이제 뭐냐면 이런 느낌인 거죠. 애니메이션은 주로 우리 모두 다 어쨌든 간에 애들 거라고 생각하잖아. 네. 그리고 애들 거기 때문에 아까 그 오렌지 로드의 TV판이나 혹은 만화 잡지 연재 네. 애니메이션 그 만화 코믹판을 보면 네. 만화책을 보면 느껴지는 뭉치고 넘어가는 순수한 그 어떤 요 정도에서 네. 거기에 뭐 성매매했다고 죽어버려 이런 건 없다는 거지. 그냥 오늘 화가 성매매까지 나네. 가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부르르 화가 나네 뭐 이런 거고 나 왜 모른 척했어 이런 정도는 아닌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다크포스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다스베이더야 뭐야? 살짝.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해 하는데 갑자기 주인공이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하면서 정색을 하는 대사가 갑자기 나오면 애들이 쇼크를 먹는 거야. 맞아. 이거 뭐지? 지금까지 몇 년간 내가 이 작품을 봐왔는데. 이거 엄마가 밤에 나 잘 때 보던 드라마 뭐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런 식의 어떤 뭐 그렇게 아주 딥하게는 그렇게 가고 간단하게는 어떤 그런 섬세한 오토나시 교코를 그려냈던 섬세함보다 좀 더 한 뎁스 더 들어간 본격 멜로의 어떤 굉장히 특화돼 있는 분인 거예요. 러브 코미디에서 멜로로. 그렇죠. 소년들의 그냥 러브 여기서 갑자기 멜로. 어쩔 거야 라는 걸 본격적인 질문 앞에 마주하게 만드는 거죠. 소년들. 본격적인 질문 선택해. 앞에 마주하게 만든다.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떻게든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그 얘기를 점점 네. 조금씩 우리가 하게 될 건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1988년 판이죠. 네. 극장판이 오렌지 로드를 완성하고 나서 팬들에게 욕먹고요. 원작자이신 분은 들어 누웠습니다. 이분은 정말 피눈물을 토해냈더군요. 진짜. 이러면서. 아이고 나의 작품을 어떻게 정말 이분은 마음의 상처 어마어마하게 받았는 모양이에요. 그게 또 막상 가서 순화를 이렇게 좀 시킨 거래요. 간 정도. 더 심했다고. 했는데. 더했다고. 막 섹스씬 나오고 막 그래요. 음. 일설에 의하면. 못 봐서 아쉬운. 기존의 개그 섞인 가벼운 분위기가 완전히 파괴되고요. 어둡게 진행되다가 어둡게 끝나고요. 네. 한마디로 청춘물이 사망했다. 어른들의 연애, 잔혹한 사랑의 일면 있잖아요. 네. 사랑의 잔혹한 일면으로 이게 영화가 끝나게 됐는데요. 이런 겁니다. 마도카가 이제 보다 현실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네. 마도카는 히카루하고 이 쿄스케 남자 주인공을 더 이상 공유를 못 하겠는 거야. 이게 지금 극장판에서는 이제 고3이 된 거죠. 마도카랑 쿄스케는 수험생이 됐고. 수험생이 된 거죠. 네, 이제 어른이 되는 거야. 이제 네네네. 대학교 입학하고. 자, 고등학생인 거죠, 이제. 네. 근데 자기가 나서긴 싫어.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쿄스케에게 히카루하고 어정쩡한 관계를 끝내라고 종용을 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 왜냐면, 그러니까 쿄스케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중간에 있는 건 쿄스케고 나와 히카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쿄스케잖아요. 그럼 쿄스케가 마음을 정해줘야 되거든. 나냐, 히카루냐.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치.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나서기 싫어서 너를 쿄스케를 나쁜 사람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너는 정말 선택할 때야. 누구야? 그러니까 이런 쿄스케를 느낌이죠. 자기를 위해서 나쁜 사람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직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나쁜 순간에. 사람이 되든지 걔한테 나쁜 그렇지.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이제. 그치. 두 사람은 온전한 연인이 되기 위해서 히카루의 마음을 결과적으로 짓밟아 버리죠. 어쩔 수 없잖아. 누군가 상처받는 게임인 걸. 히카루는 상처받고 두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울적하게 두 사람이 사랑을 하긴 했는데도 울적하게 영화가 끝나요. 저는 그렇게 울적하지 않았던 게요. 아니 이게 원작을 보면 이게 울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극장판만 심지어는 그 봤으니까. 결과로서 그 둘이 맺어진 결과로서의 그 울적한 상태가 거기는 흑백이잖아. 하긴 그 맞다. 현실은 결론이 난 상태. 맞아.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느꼈던 게 히카루가 무슨 저 있잖아요. 그 왔다 장골인가 하는 우리나라 드라마 연민정 씨가 되는 거예요, 애가. 근데 그 실제 연애가 사실 특히나 만약에 어린 친구들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맞아요. 이게 치다드니까. 근데 나는 이 애니에서 왜 히카루가 굉장히 육체적으로 둘이 부딪히잖아요. 막 멱살을 잡고 그걸 뿌리치고. 근데 그런 류의 묘사가 굉장히 리얼하잖아요. 사실. 리얼한데. 잡고 안 놔주고. 되게 가슴 아프게 묘사해놨어요. 네. 진짜 되게 좀 잔인하게 묘사해놨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막 남자 못 가게 하려고 막 이렇게 막 옷. 이거 놓으면 정말로 갈 거잖아. 그러면서. 그걸 억지로 손을 떼면서 막 가고 막 여자애 막 울고 하는데. 대답하라고 그러면서. 굉장하죠. 전 네. 그 부분이 에너지가. 진짜 좋았는데 이 감독님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네. 영화를 갑자기 미술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음.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 영화 전체 내용에 정합성 있는 부분은 아닌데 대표적인 게 너 꺼져버려. 난 이제 네가 싫어라고 아픈 말을 할 때 그 씬 몇 씬 전부터 헬리콥터가 그냥 하늘에 있어요. 그러다가 헬리콥터가 그 두 사람 바라보고 있는? 아니 그 남자 주인공이 히카루 쿄스케가 히카루를 매몰차게 대할 때 헬리콥터가 두 사람 머리를 멀리 지나가면서 타타타타타타 하는 소리로 넣어요. 그래서 난 네가 싫어 똑바로 알아들어라는 말을 헬기 프로펠러 소리를 뚫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게. 그 장면이 너무 미술적인 거예요. 영화적이지 진짜. 정말 멋있었어요. 그것도 있고 그 장면도 좋잖아요. 애니메이션에서 보기 드문 롱테이크가 나오잖아. 전화를 하는데 밖에서는 네. 불꽃놀이가 터지고 혼자 전화를 하는데 움직이는 건 그 고양이가 옆에서 무심하게 왔다 눈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고양이는 평온하지. 그러면서 그 살찌고 게으른 고양이가 그 바깥에 창문에 불꽃놀이 터진 게 어른 거리니까 고양이는 그걸 무심하게 보고 있고 그 태평함이 진짜 매치가 되는 게 되게 심각한 전화잖아요. 에이. 남의 맘도 모르고라는 그 느낌이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에게 관심 없는 밖에서는 축제고 맛질이고 안에서는 고양이가 뭐래 이런 느낌인데 우리들은 지금 엄청 그 심각한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기로에 서 있는데 지금 관계가 규정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롱테이크로 그냥 해버린다는 거지. 진짜 멋있었어요 그 장면.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영화적이에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나 특출나게 영화적이거든요. 근데 영화적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어떤 식이 영화적이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그때 저번 라라랜드 얘기하면서 라라랜드 뮤지컬에서 쇼타임에서 서사가 멈추고 쇼타임을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영화라는 게 보통 그런 서사만을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면 서사만 얘기하면 그건 그냥 인생 극장이야. 뭐 얘가 저랬대. 그러면 영화는 영화의 그 어떤 그 감흥과 정취를 뭔가 묘사해야 되는데 그 순간은 결국 서사가 멈춰서 뭔가를 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이제 주로 뭐 농담삼아 부르는 데드 타임이라고도 불러요. 풍광이 나온다든지 이런 그쵸. 식으로 죽어 있는 서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그 어떤 죽어있는 타임인데 결국 영화라는 건 우리 옛날 곡성에서 왜 어둠이야 제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영화와 영화 사이에 그 사이에 어딘가 어둠인데 거기가 영화의 의미라고 말한 것처럼 그 데드 타임이 결국은 그 영화의 결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바로 이 애니메이션이 그런 결들을 정말 잘 살려요. 이 사람이 헬기라든가 갑자기 들어가는 저 풍경이라든가 저 멀리서 터지는 불꽃이라든가 그 왜 여기서 전화하고 나서 나한테 와줘하라고 할 때 오토바이 타고 갈 때도 기다릴 때 보면 굳이 기다린 장면을 넣어서 걔가 자기의 초조한 마음을 벽에 서서 불을 껐다 켰다 하잖아. 근데 그거 하나로 딱 보여주잖아. 아무 의미 없는 장면인데 알겠잖아 뭔지. 그 초조한 마음.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을 그런 영화적 장치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조한 그런 류의 그 감상 애끓는 마음, 슬픔, 하지만 적막함, 대비들을 너무나도 영화적으로 잘 묘사하고 그런 데드 타임을 절묘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 감독이 이런 멜로에 있어서의 그 정취가 너무 잘난다. 어른의 연애. 그리고 영화가 명작이 되려면 음악도 중요한데 네. 이 영화도 OST가 엄청 훌륭한 걸로 그죠. 유명하잖아요. 훌륭한 걸로 극장판이. 듣고 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프닝 할 때 보통 음악이 나오고 엔딩 할 때 음악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오프닝 씬에서의 그 어떤 장면과 그 OST와의 궁합으로 해서 나오는 그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히트를 쳤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그 아까 말 시티팝적인 그런 형태의 음악들에다가 아까 우린 충분히 앞에서 우리가 설명했던 그 도시의 어떤 그런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데 그런 영상과 그런 음악이 맞았으니 남자애들이 아까 내가 그 영상만 봐도 지금 내가 지금 마음이 폭발할 지경인데 지금 애가 지구 밖으로 이제 나가는 거지. 애가 끌어. 저기 어디야 도쿄 저거 가고 싶어 막 이거란 말이지. 근데 이 극장판이 러닝타임도 짧고 롱테이크도 많이 써요. 화면을 정적으로 쓰는데도 속된 말로 하면 이 감독이 미장센으로 조져버리니까 전혀 이게 그 허투루 돼 있지가 않아요. 스토리가. 그렇죠. 스토리가 장면 다 하나, 씬 하나하나의 롱테이크를 해도 미장센으로 모든 걸 전달해요. 정말 저는 보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게 극장판이 제가 이거 88년이니까 진짜 어릴 때 본 거예요. 저도 같은 나이 중학생 때쯤에 본 건데 그때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지. 그때는 뭐 전공자가 아니니까. 근데 뭔가 다른 거야. 내가 봤던 이때까지 봤던 것과는 애니가 아닌 거야. 이거 어른의 뭐야. 엄마가 자주 보자. 그럼 그 어른의 뭐가 뭔지에 대해서 근데 어른의 뭐를 내가 엄마들은 무시하지만 거기에도 이미 이 정도 수준이 성취되어 있다라는 걸 느낄 때 그 감흥이 있죠. 그거 알지? 엄마들은 왜 다른 사람 무시하지만 니들이 모르지만
여기 엄청난 게 있어라는 그 어떤 뭐라 할까 그거를 부심? 이 안도감도 있어요. 안도감. 내가 본 게 틀리지 않았어. 맞아. 그런 부심과 안도감과 또 뭔가 남들은 무시하는 곳에 발견한 보물을 발견한 것 같은 나만이 발견한 그런 것 같은 그런 마음과 나의 보물. 그리고 왠지 어른의 세계 한 발 다가간 것 같은 기시감을 주니까 또 우리 애청자들이 아날람을 처음 들었을 때 감정이죠. 뭐라고? 나니? 자, 어른스러움이라는 게 뭔지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면 결국 이어지잖아요. 잘 되잖아요. 쿄스케랑 마도카가. 그쵸. 이제 두 사람의 잘 되는 관계는 정말 히카루의 감정을 짓밟고 그 제위에 선 그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영화가 이제 점점 심각해지는 거죠. 히카루는 마도카에게 당신은 교활해요라고 말해요. 여기서 마도카가 그런 말까지 듣기는 억울하지만 할 말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쿄스케한테는 자신이 그동안 어떤 의미였는지 대답하라고 외쳐요. 그죠. 근데 이게 진짜 살벌한 느낌이 드는 네. 게 너무 이게 멜로니까. 대답하라. 그지. 이 대답하라가 러브 코미디였으면 그냥 날 속였어 정도인데 이 분위기가 굉장히 멜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물론 이제 절규하잖아요. 물론 둘이 키스 정도밖에 뽀뽀 한두 번밖에 안 해본 사이긴 하지만 고등학생이잖아, 그래도. 그런 느낌 있잖아. 그렇죠. 히카루가 자기를 좋아해 주는 걸 즐겼다고 자기. 그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 있잖아. 날 착취했어라는 그렇지. 느낌. 넌 넌 나를 감정적으로 성적으로 착취했어. 중학생 때부터 고3이 될 때까지 근사년간이라는 그 느낌. 그래서 그걸 대답하라고 말을 하면 그러니까 내가 난 너한테 뭐였어? 적어도 너가 나한테 착취했다라고 미안하다고 말하라라는 마치 그런 느낌을 그렇지. 근데 이 대답해요라고 외칠 때 밤을 배경으로 또 이 감독님이 비장하게 메아리 처리를 또 했어요. 이게 핵심이거든. 왜냐하면 사실 자신의 비겁함에 솔직히 대답하는 것이 성장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성장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도카는 교활하다는 얘기를 들었죠. 그래. 나 그런 말 들을 만도 해. 그렇지만 나는 그런 말을 듣고서라도 이 사랑을 쟁취하겠어라고 하는 입장이 되는 거 마도카는. 그렇죠. 그다음에 주인공 쿄스케는 히카루의 짝사랑도 쾌적하고 마도카와도 잘 되고 그냥 슬렁슬렁 해왔는데 키마구레 우유부단 해왔으니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런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목도해야지. 그럼요. 이게 상처라는 걸 알아야지. 자기가 나쁘다라는 거 알아야지. 내가 왜냐면 이때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야지. 지금까지 결정을 유예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유해해온 결과가 뭔지를 눈 두고 똑바로 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가 되는 것도 성장통이지만 자기가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면서 선택을 하는 거. 이게 선택을 강요받는 거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거야말로. 이게 연애에 있어서는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도 그 순간을 유예하지 않고 어두운 거죠. 네. 어둠에 직면한다. 네. 이것이 어른의 삶이라는 거지. 어른이 되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었는데 이렇게 네. 그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러니까 아까는 몽글몽글한 그 마음 때문에 좋아했는데 부서지는 쾌감 있잖아. 부서지긴 했는데 쾌감 억인 거야. 그래가지고 만화를 내가 그 당시 자막도 없고 까무로만 알아들으면서 봤거든요. 근데 이거 막 형언할 수 없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왜 오렌지 로드가 애니메이션 파와 만화책 파가 따로 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만화책을 기존 팬들에게 그죠. 극장판은 흑역사 취급을 받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셨던 분들은 이게 옳은 결론이고 굉장히 세련된 어떤 그 실험적이지만 세련되고 멋있는 어떤 장면으로 남았다라는 기억하고 만화책은 그냥 애들 보는 만화 정도였다. 나쁘진 않았다 정도로 인식하고 약간 서로 의견이 좀 갈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남주와 여주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게 됐죠. 근데 그건 성인이 져야 할 짐이잖아. 아, 그럼요. 히카루도 히카루대로 잔인하게 차이고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건 자기 몫이에요. 영화에서 그렇게 끝납니다. 그래도 엔딩 끝까지 보셨어요? 네. 마지막에 빵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 하는 그 장면이 어쨌든 그 어른의 모습인 거죠. 그또 그녀에게 또 그녀의 다음의 인생이 있는 것이고. 히카루도 사실 그 쿄스케가 마도카를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들이댔잖아요. 왜? 그것도 어린 마음이지. 그것도 이제 크면서는 그것도 본인이 져야 될 짐이잖아요. 그렇죠. 몫이거든. 예전의 순수를 잃어버리는 거지만 순수는 성장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려야 할 순수를 떼어내는 네.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작을 이렇게 훌륭하게 파괴하면서도 원작에 미진했던 점을 완벽한 성장 드라마로 방점을 찍어버렸죠. 네. 이거를 원작자 손에서 떠난 상태에서 갑자기 들어온 자기는 모르고 있었던 극장판 감독이란 놈이 다 헤쳐먹어버린 거야. 솔직히 원작자 입장에서 내가 원작자로 난 들어 누웠어요. 내 새끼들을. 그래서 원작자가 그 원망에 쓴 편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번역된 게요? 네, 번역된 게 나옵니다. 그
마츠모토 이즈미의 그 뭐 원망과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나오는데 마츠모토 이즈미 입장이라고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도 그런 얘기를 있어요. 거기 깨알같이 그러니까 오시마모루 감독이 다카시 루미코 선생의 우르세이 야츠라를 감독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네. 약간 좀 이렇게 톤을 좀 바꿨어요. 그 양반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여기는 멜로로 나왔지만 흔히 말하는 약간 심각한 애니메이션 애들이나 보는 거였는데 왠지 심각한 그리고 근데 그건 사실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약간 좀 된 감성이에요. 뭐냐면 그 건담의 토미노 요시유키가 네. 이미 애니메이션 갖고 동심 파괴 뭐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계에선 조금 흔한 감성이긴 했어요. 네. 아니 이게 동심 능욕인 게 처음부터 파괴하면 애들이 안 보니까 동심은 능욕하지 마. 동심 파괴해. 그냥. 아니 그러니까 동심을 파괴하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신호를 계속 줬다가 나중에 파괴해. 그래서 약간 의식 있고 좀 연출에 야망이 있던 감독들은 약간 그런 류의 시도를 좀 종종 했어요. 뭐 애니메이션이 가다가 갑자기 약간 어른스럽고 뭔가 심각한 분위기로 틀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우르세이 야츠라 예를 들면서 뭐 이렇게 애니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식이냐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훼손을 하면서 막 그냥 막 원망을 막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배 긁고 있던 오시마무르 선생 이렇게 가시고 내 이름이 왜 여기? 원작자는 그 이 힘든 연재 기간 동안 네. 수년 동안 팬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이 동화성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결국 개그물로 이렇게 다 그냥 좋게 넘어가는 그 소년만화적인 그런 동화성을 몇 년간 유지해 오고 있었다가 내가 몸도 안 좋은데 마침 몸 안 좋아서 드러누워서 골골대고 있을 때 극장판 나온 하는 수 없이 뭐 했더니 그걸 보니 그냥 사람이 완전히 정신이 파괴돼 버린 거지. 근데 사실 이런 아픈 성장통으로 이야기를 끝낼 수는 있다.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솔직히 말하면 이거 원작자 권리잖아. 그렇죠. 원작자의 필생의 과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나는 근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 토모미 감독이 마침 원작자도 드러누워 있고 자기한테 기회가 왔잖아. 자기한테 기회가 왔으면 질르는 것도 아티스트로서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 사람 본인 취향이에요. 취향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보기엔 이 원작자 선생님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원작 선생님 그래서 그 원작에서의 결말은 이런 게 있어요. 그 고민하다가 마지막 그 대사 전 너무 좋았어요. 뭐야? 교수께가 묻잖아요. 그래서 like or love 묻잖아요. 그러니까 마도카가 like라 그러면서 한없이 사랑에 가까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대사가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코믹판에서는 그래요. 저희 왜 웃어요? 왜 웃어? 홍 작가님 왜 웃어요? 아니 마도카 내년 아니 그냥 러브라고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 그치. 근데 그거야 그거. 내가 애가 끓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핵심인 거지. 바로 핵심이라니까. 알잖아. 바로 고마워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야 싸닥이지만 방금 죽으려고 하지만 어릴 때는 봤는데 오렌지를 보고 내가 치이는 거야 마도카한테. 이야 저거지 저거 이러면서. 그러니까 코믹판에서는 마도카가 자기가 떠나요 그냥. 이거 안 되겠다. 나는 그냥 간다. 유학 간다. 뭐 이렇게. 그래서 근데 마지막에 히카루가 왜 가는지를 자기도 알지. 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그러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비슷하게는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감성으로 안 가는 거지. 격정으로 치닫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양보하고 이해하는 와중에서 그럼 서로가 서로 한 발씩 물러나면서 흔히 말하는 소년 멜로로서의 선 안에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전체 톤앤 매너의 밸런스로 보자면 그게 맞는데 맞죠. 그 우리가 아유카와라는 여성으로 인지하고 마치 첫사랑의 대상인 것처럼 그 어떤 기시감 불러놓았던 어떤 그런 톤앤 매너로 봤을 때는 극장판이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에 독주를 들이부어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하나의 뜨거운 독주를 마시는 느낌. 그리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서 너무 걸작이잖아요. 네. 잘 만든 게 진짜 잘 진짜 만들었어. 정말 진짜 잘 만들었어요. 진짜 잘 만들었어. 이런 거를 그 시간에 그때 실시간으로 극장에서 봤던 사람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난 그래서 이 감독님이 잘 될 줄 알았던 게 난 처음엔 감독님 존재도 몰랐어요. 이름도 모르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다음 편에 또 얘기할 그 영화에도 이 감독님인데 이게 의도치 않게 엮인 거. 왜냐면 처음에 이 감독님이 그 마법천사 크리미맘이 우리나라에선 천사소녀 세로미로 이렇게 그 방송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마법소녀인데 보통 마법소녀는 마법으로 변신하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세일러문이라는 초능력이 생기네. 얘는 그냥 어른이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예쁜 어른이 되니까 아이돌이 데뷔해. 그게 다야 능력이.
아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아이돌로 사는데 예쁜 어른이 되는 게 왜 능력이 아니에요? 아니 그 초능력 막 민키 막 애들 구하고 막 그러잖아 막. 초능력 세계에서는 하층민. 링크는 그래서 죽잖아. 초능력 세계에서 하층민이라고. 이뻐지기만 하니까 다른 언니들도 안 이뻐주나? 그분이 하긴. 이뻐지긴. 그렇지 안 이뻐지는 그 이뻐지는 마법소녀가 건 없죠. 디폴트예요. 안 이뻐지는 마법소년 슈렉인가요? 피오나? 근데 거기서 몇몇 편을 에피소드를 감독을 하셨는데 그 진짜 신기해. 내가 인상 깊었 그게 벌써 몇십 년 전인데도 정말 인상 깊었던 애니가 있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감독을 했었대. 그때 다 감독한 건 아니라 찾아봤더니 내가 인상 깊었던 건 얘 건 거야. 그래서 이 뭔가 이 취향의 대쪽 같은 말. 그러니까 누군지 골라보지도 않았는데 너무 일관되게 이 사람 거를 보면서 무섭다. 좋아했던 거야. 그치, 취향의 그래가지고 대쪽 같음이 있죠. 특히 뭐 이건 이제 너무 덕스러워서 내가 말할까 말까 고민되긴 네. 하지만 그 크리미맘이 37화 네. 아재 보소, 이 아재 보소 이거. 마리안의 눈동자라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아유 창피해. 청취자 여러분. 왜 좋은데? 네, 제가 대신 저런 게 좋은데요, 왜? 근데 그게 내가 그거 보고 진짜 마리안의 눈동자? 인상 깊었는데 이 사람이 한 거였더라는 거야. 그래서 역시나. 그것도 되게 웃긴 게 그 전체 에피소드에서 유독 이상한 어두워요. 그럴 때는 나 자신이 좀 무섭지 않아요? 약간 무서워. 그죠? 근데 이분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한 장면을 이제 보는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하게 한 장면을 자기가 미리 찝어가지고 그 장면을 말도 안 되게 롱테이크로 느리던가 해서 그 미술적으로 만드는 부분 있죠. 거기서 갑자기 그 작품에 대해서 딱 환기를 시키는 그 기술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반전 요소 같은 게 있달까? 그 뭐냐면 갑자기 안 들어와도 될 그 사람의 그 어두운 내면 같은 거를 폭발시키는 거야 갑자기.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폭발할 때 그냥 폭발해. 아니 물론 마도카도 사람이면 만약 이 세계에서는 뭐 걔도 똥도 싸고 화도 내고 뭐 하겠지. 근데 화를 내는 수준이 그냥 이런 건데 갑자기 대답해. 막 이러면서 막 실제 사람처럼 굴 때 그 낙차에서 오는 그거를 잘 찾아내 이 양반이. 그래서 그거를 자기 작품에다가 잘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낙차 때문에 보는 관객들이 하면서 당하는 거야. 계속 속절없이 당하는 거야. 사실 이거 이즈미 작가의 그 입장에서 뭐냐면은 이런 거죠. 갑자기 스크린을 뚫고 또 이번엔 나홍진이 아니라 토모미 감독이 나와서 이게 어른이야. 막 때려. 어른의 연애가 이런 거지 이러면서 싸다고도 좀 맞고 파르페로 때리고 막. 그런 느낌의 재밌었어요. 네. 되게 좋았어요. 저희는 오렌지 로드 네. 그리고 네. 특히 1988년판 극전판 오렌지 로드를 중심으로 네. 키마구라 오렌지 로드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내일에는 네. 역시 같은 감독님이죠. 모치즈키 토모미 감독의 또 다른 걸작 바다가 들린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 대쪽 같은 취향. 네. 절대 감독 이름을 알고 찾아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이야기도 깨알같이 나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이동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었습니다.